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우리가 ETF 투자를 참 많이 하잖아요. 이 ETF 시장의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요, 바로 엄청난 경쟁과 또 월배당 ETF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나 월배당을 좋아하기 때문이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정말 많은 것들이 월배당으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 새롭게 출시되는 것들도 월배당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정리도 잘 안 되고 저도 머릿속으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싹 해봤습니다. 한동안 이대로 기억을 가지고 가실 수 있게 모든 월배당 ETF 정리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깻님님. 안녕하세요. 네, 월배당 관심 없죠? 네. 사실 저도 현금 흐름을 그렇게 원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금 흐름, 이게 진짜 크고 세고 중요한 ETF 시장의 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현금 흐름에 관심을 가지는 게 딱 두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동안 모아놨던 목돈을 이런 월배당 ETF 같은 데 넣어두고 매달 다 쓰실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요, 배당 콜렉터가 있습니다. 배당 콜렉터는 지금 당장 나오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어차피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쭉 모아가지고 나중에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 진짜 내 월급만큼 현금 흐름이 나오도록 하겠다라는 걸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모아서 나중에 매월 월급만큼 나오게 되면 세금에서는 걸리는 게 없어요? 왜냐면 월급 정도면 꽤 크잖아요? 깻님 다 까먹었군요. 우리 영상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돼요. 자, 지금 깻님께서 물어봐 주신 게요, 현금 흐름 이렇게 많이 모으면 나중에 세부담 없느냐? 자, 일단 이자 배당으로 2천만 원 넣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세부담이 올라가지는 않죠. 그게 대략적으로 한 8천만 원 될 때까지. 근데 콜렉터는 나이가 젊다 치면 어느 순간부터는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배당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처럼 이자 배당만 이렇게 높으면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근로소득이 붙으면 근로소득은 확실히 높잖아요. 이러면 세부담은 점점 커지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건보료가 있겠죠. 자, 건보료도 저렇게 했었습니다. 배당을 너무 많이 받으면 건보료가 올라가지는 않는가라는 것도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즉, 그걸 보시면요, 우리가 진짜 걱정할 만큼 폭탄이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그렇게 많이 벌기는 쉽지 않고, 그리고 그 즈음 되면 충분히 모아가면서 이미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넉넉할 겁니다. 그냥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쳐도 된다. 왜냐면 세부담이라는 것은 지금 점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폭탄 퍽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점점점 올라가는 거를 스스로 체감이 되면서 그때그때 맞게 충분히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먼 미래에 진짜 10년, 많게는 30년 뒤에 나의 근로소득을 지금 확정짓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배당소득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그러면 먼 미래에 내가 그때도 근로소득이 1년에 한 5천만 원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바꿔야 될까라는 건 답이 없어요, 어차피. 내가 살아가면서 일찍 퇴사를 하기도 할 거고 중간에 또 새로운 직장을 가지기도 할 거고 그때 요 두 개가 만나면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주 서서히 바뀌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 폭탄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당 가능할 것이다. 네. 그리고 배당 콜렉터의 생각을 잘 이해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미국에 이렇게 핫한 주식, 성장주 투자해가지고 막 불린 다음에 나중에 은퇴하고 그냥 배당주 한꺼번에 사버리면 어차피 그게 아닌가? 그게 더 좋지 않은가? 그게 세부담도 적고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아요? 그쵸.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냥 빅테크를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명확한 이거를 지금부터 모으겠다고 택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잖아요. 조금 더. 그러면 이 명확한 거를 모아가기 위해서 훨씬 긴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장기적인 플랜을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투자 전략을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깻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배당 지금부터 모아봤자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모아도 1년에 한 1,000만 원 들어갈 테고 1,000만 원에 배당 한 3.5% 나오면 1년에 35만 원 나올 텐데 1년에 35만 원이면 한 달에 2만 몇천 원꼴? 그게 내 생활에 의미가 있나요?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 배당 콜렉터들의 생각과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생각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인 사람들과 배당 콜렉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주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월배당 ETF들입니다.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이걸 정말 많이 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완전히 이입이 되진 않아요.
배당과 차익 중에 고르라고 해라면 차익 쪽을 선택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계속 배당을 모아가는 이런 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월배당 굳이 어차피 줘봤자 나는 또 살 텐데 번거롭게 이럴 필요가 있나? 오히려 깻님과 제 생각에는 TR이 더 맞죠. 알아서 해주는? 네, 세금도 심지어 안 떼고 TR 하면 배당소득세 줄일 수 있다잖아요. 나한테 주지 말고 그냥 사줘 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양극단에 아예 배당 안 해주고 다 사줄게요, 재투자해줄게요 라는 게 있고, 한쪽에는 얼마를 벌든 전부 월배당으로 뿌려줄게요 라고 하는 게 둘 다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 둘의 니즈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지금은 월배당 ETF가 정말 인기가 많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언젠가는 하고 싶어요? 저요? 네네네. 언제쯤? 근데 이게 이런 얘기하면 대부분 공감 못할 수도 있어요. 근로자 때의 저와 사업자일 때의 저가 너무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근로자일 때의 저는요, 정말 퇴사하고 싶고 은퇴하고 싶었고 일을 안 하고 싶었어요. 일을 안 하기 위해서 그 시험 준비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너무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몇 세 은퇴하고 싶어요? 빠를수록 좋다고 했어요. A섭이죠, A섭. 빠를수록 좋아요. 저 40대 45세 은퇴하면 그게 성공한 삶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사업자가 됐잖아요. 너무 재수없을 수도 있는데 저 70, 80까지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 필요한데요? 그거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 월배당 세팅을 할 것은 저는 진짜 이 즈음 가서 내가 더 이상 생산적인 일을 하기가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럼 저 때 한 방에? 네, 거의 한 방에. 막 서서히 준비하진 않고. 서서히 준비하는 거는 있죠. 연금 계좌 한쪽에서는 요금만 계속 사모으긴 한데 그 금액도 사실 그렇게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한 수십 년 지나야 커질 거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기는 힘들고, 그때까지는 제가 어쨌든 공부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많은 것들이 남들보다 오히려 조금 더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적어도 금융 크리에이터로 사는 동안에는 계속 차익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먼 훗날 70, 80 정도 돼서 강연도 이제 못하고 그런 정도가 돼서 이제 내가 노쇠했구나, 이제 정말 못 따라가겠구나, 저 미래 가면 다들 이거 눈에 이거 끼고 드론 타고 날아다니고 로봇이 막 일해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미래가 더 이상 안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는 그때까지 벌었던 많은 자산들, 다는 아니겠지만 통째로 배당 세팅을 하고 저도 조금 세계일주 같은 거를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요, 내가 모아놓던 돈들을 통째로 월배당 세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계속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추적을 해가는 거잖아요. 지금 저번에 봤듯이 소득세는 얼마나 부담이 생기는지, 건보는 얼만큼 부담이 생기는지, 금투세가 생기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런 거를 계속 추적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최적의 선택을 할 겁니다. 지금 이런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여기에 도래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베스트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 돕고 있는 거죠. 깻님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지금은 근로자이지만 사업을 할 거예요. 나중에 제가 강제로 퇴사시켜가지고 사업해요 이러면서 그래서 금융 크리에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내보내면 그때 마인드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지금 이렇죠? 근데 저렇게 많은 상태에서 일부러 월배당 세팅을 하는 이유가 내가 그만큼 못 뺐을까 봐예요. 그런 거는 있어요. 자, 우리가 노후자금 이만큼 모았어요. 모은 거를 인출해서 쓰는 거잖아요. 요만큼씩 인출을 해서 쓰잖아요. 이때 진짜 엄청난 심리적 허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산들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출금을 하려고 할 때에 이 자산의 변동성을 보고 견디지 못해서 출금을 못하는 심리적 벽이 진짜 많이 작용해요.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심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알아요. 저 못해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자, 월배당을 해놨다는 것은 여기 들어있는 게 대부분이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그럼 뭐 옆으로 기거나 그런 경우 특히 많아요. 특히 요즘에는 커버드콜 너무 많아가지고 주가 안 올라요. 하지만 엄청 높은 수준의 월배당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 더 오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빼가지고 펑펑 쓰자. 근데 그 자산들이 나한테 주는 월배당 이런 게 막 예를 들면 5%, 10%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그걸 이미 이자를 빼쓰고 부족하면 원금을 조금 더 뽑아 쓰는 형태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이 자산이 훨씬 잘 지켜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퇴한 이후에, 은퇴 전까지는 불리는 TDF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은퇴한 이후에는 나의 자산 구성에서요, 인컴형 자산들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인컴형 자산들이라고 하면 채권, 배당주, 리츠, 콜 매도 프리미엄, 월세 이런 거 있죠. 요거는 별로 안 올라도 인컴이 쑥쑥 나오잖아요. 이런 자산들로 변화를 많이 시켜놔야 해요. 그리고 그 시점은 제가 그때 가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이제 일을 못하겠다. 그럴 때가 오겠죠. 아니면 오피탈배처럼 투자를 죽을 때까지 한다면 저런 날에 안 올 수도 있고요. 깻님 어때요? 이런 그림 보면서. 어떻냐고요? 제가 질문을 그렇게 두리뭉실하겠군요. 객관식으로 줄게요. 오늘 기분 어때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깻님한테는요. 오늘 기분 1번 매우 가볍다, 2번 슬프다, 3번 아무 생각이 없다. 3번. 점점 파악해가고 있습니다. 자, 월배당 ETF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중요한 건 이것부터 애매해요. 자, 월 배당이 맞아요? 월 분배가 맞아요? 분배? 왜 그럴까요?
분배해서 주니까? 아, ETF 진짜 관심이 없군요. 분배금이라서? 네, ETF가 주는 거는 분배금이잖아요. 우리가 월배당 이라고 있지만 사실상 배당이라는 것은 의미 자체가 약간 기업이 돈을 벌어서 수익이 남은 것의 일부를 준다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배당금이라는 것의 속성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기업이 주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주식에서 나오는 것. 이 느낌이 저한테는 너무 강해요. 월배당. 월 분배는요. 즉 그 분배금이라는 것은 이 배당이 정말 크겠지만 배당이 아닌 것들도 너무 많거든요. ETF에 들어오는 돈은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는 엄밀하게 막 따지면 월 분배가 맞는데 아무도 이 말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월배당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월배당 ETF들을 볼 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ETF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ETF를 활용하고 있느냐? 지금 배우고 있는 월 배당을 ETF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러면 여기서 배당이 아니라 분배라고 했습니다. 분배라고 한 이유는 ETF에 들어온 돈이 현금이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현금이 없는 걸 떼다 주는 거는 ETF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현금 흐름이 어디서 들어오는 것인가? 그걸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월배당을 보고 선택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주객 전도예요. 결국 내가 어디에 투자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건데, 예를 들어 월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월배당을 해주는 그 수익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면 주식, 채권, 리츠, 커버드코, 인프라펀드, 월세 등등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 성격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의 선별이 훨씬 중요한 거지, 월배당이기 때문에 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산들의 성격이 다르니까? 네, 예를 들어 주식을 담고 있는 ETF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에서는 배당이 나오잖아요. 배당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면 100이라는 배당이 나왔다. 그 배당을 연말에 100 한 번 주느냐, 아니면 매달 쪼개서 10씩 주느냐, 그거는 그냥 ETF가 우리한테 분배금을 주는 방식일 뿐 주식이 주는 배당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여기서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저 분배금 많이 받는 월배당으로 세팅을 쫙 했어요 라고 봤는데 리츠에 다 물려있다. 좋은 포트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도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는 해야 거예요? 되는 거죠. 왜냐? 리츠가 다 빠지면 말짱 다 빠져버린단 말이죠. 즉 우리는 월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그 ETF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자산들을 담고 있는 정말 다양한 ETF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월 분배 정책을 택하고 있는 것들만 제가 솔팅해서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월배당을 너무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서도 당연히 자산 배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월배당이라는 건 그냥 정책일 뿐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매월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 안에 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리해드릴 건지 볼게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KRX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 중에서 약 800 몇십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ETF가요? 네,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850여 개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무려 63개가 월분배 ETF, 월배당 정책을 택하고 있습니다. 진짜 인기 많나 봐요. 진짜 많죠. 아마 최근에 생긴 것들일 겁니다. 왜냐? 지금 ETF의 시장의 중심은 개인입니다. 개인의 파워가 너무 세졌어요. 기관들, 외국인들 월분배 안 좋아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그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자기 쓸 것도 아니고 치킨 안 사 먹는단 말이에요. 그걸 재투자 어차피 해야 될 거고,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세금만 나오죠. 또 비용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차라리 그분들은 기관에 대한 실적, 성과로 본인의 평가 지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월분배에 대한 니즈는 없어요. 철저하게 월분배라는 것은 개인의 취향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지금 ETF 시장에서 큰 손이 됐다는 거죠. 이 63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편한 방식대로 솔팅을 쭉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국 지수가 들어있는 ETF는 5개입니다. 월분배 ETF는. 두 번째는 한국의 배당주 위주로 들어있는 것이 6개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시장 지수가 들어있는 것이 12개입니다. 네 번째는 미국의 배당주를 골라놓은 것이 13개입니다. 다섯 번째는 채권이 들어있는 것은 18개입니다. 여섯 번째는 리츠가 들어있는 것이 9개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걸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내와 미국은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지수와 한국의 배당주도 저는 전혀 접근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지수랑 미국의 배당주도 저는 너무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미국 지수 우리 저번 시간에 봤잖아요. 자, 이 영상 보시면 거기 보면 시가총액을 높이고 있는, 지수를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위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배당주가 거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앞에 미국만 똑같이 들어있는 게 너무 달라요. 지수랑 배당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분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수랑 배당주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제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솔팅을 해가지고 하나씩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렇게 나누어 보면 몇 개씩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빨리 한번 훑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채권이 확실히 많네요. 채권은 제가 구분을 안 해가지고 좀 많죠. 그래도 개수가 많으니까 요것도 좋아요. 와, 이 채권 ETF가 월배당 해주는 채권 ETF라는 거네요? 네, 그게 18개. 진짜 많죠, 선택할게. 우리가 러프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항상 머릿속에 하는 셈이 있습니다. 우리는 치킨 한 마리 먹으려면 얼마 필요해요, 요새? 2만 원 필요하죠. 24,000원이에요. 아, 진짜요? 그렇게 올랐어요?
아무튼 25,000원 정도 준다면 이거를 1년으로 보겠습니다. 매달 치킨을 1년 동안 매월 하나씩 먹기 위해서는 우리는 월 분배 기준으로 얼마가 필요할 것인가? 1년에 30만 원이 나오면 되죠. 3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가 필요할 것인가?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들로 해서 5% 만들기 정말 쉽거든요, 지금. 얼마에 5%가 30만 원이 되나요? 6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600만 원이 계좌에 있을 때 이걸로 치킨을 사 먹으면 어떻게 돼요? 25,000원씩 막 줄다가 없어지겠죠, 언젠가? 근데 600만 원을 현금 흐름이 되는 이런 월배당 ETF 5%짜리 골라가지고 파킹만 해둔다면 이론적으로 원금이 줄지 않고 매달 25,000원짜리 치킨을 사 먹을 수 있게 되죠. 이게 제가 좋아하는 수익 소비의 개념. 4%의 룰 같은 것들이 모두 이겁니다. 그러면 와, 지금 고금리 시기이기 때문에 600만 원만 파킹을 해도 계속 치킨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사게 될지, 공부하게 될지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분류입니다. 한국 시장 지수를 담고 있는 월 배당을 해주는 ETF입니다. 5개 있습니다. 짠!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가 눈에 들어와요? 커버스콜.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여기서 뭐가 눈에 들어왔냐면 커버드 콜이 눈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생각해봐요. 지수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코스피 200 지수일 거고 또는 코스닥 150 지수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지수 전체를 담고 있으면 너무 다 담고 있으니까 배당 수익률이 낮죠. 근데 우리는 월 분배, 월 배당 ETF를 보고 있습니다. 월 배당이라는 거는 매월 쪼개서 줘야 되는 건데 너무 작으면 그걸 다시 또 12개로 쪼개면 얼마나 감질맛이 나겠어요. 그러니 지수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죠? 커버스콜. 네, 커버드 콜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 한국 지수 시장을 담고 있는 ETF들을 보게 되면 커버드 콜이 웬만해선 다 붙어 있게 됩니다. 근데 한국 시장 월배당 ETF를 사려면은 한국 지수가 옆으로 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품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거를 바래야겠네요? 바라는 사람들이 사는 거죠. 샀다면 바라는 거고요. 앞뒤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걸 사는 사람들이 코스피 4,000, 5,000 갈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당분간은. 그러면 자, 커버드 콜이라는 것은 콜매도잖아요. 자,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돼요. 콜매도라는 것은 콜매도 프리미엄 수치에 한다라는 표현, 그리고 바이라이트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 다음에 커버드 콜. 결국 커버드 콜이 해당 기초자산을 사고 그만큼 콜 매도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프리미엄이 붙어 있던가 바이라이트가 붙어 있던가 커버드 콜이 붙어 있던가 콜 매도 이런 말들이 붙어 있다면 다 이런 커버드 콜 ETF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걸 붙이려면 기초자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초자산을 우리가 바이하고 한쪽에서는 콜 매도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기초자산이라는 친구는 올라야 플러스가 되는 거고 옆으로 기면 0이죠. 근데 옆으로 길 때 나는 콜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오르면 그냥 슬픈 건데 수익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르면 기초자산이 올라서 좋고 근데 옆으로 기면 기초자산은 뭐 아무것도 안 주는데 콜 매도에서 계속 돈을 주니까 좋다. 이 정도가 이제 커버드 콜의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ETF들을 볼 때 이름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커버드 콜 ETF를 이해할 수 있는 웬만한 공부를 다 끝냈기 때문에 자, 읽어볼게요. KB스타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KB. 200 뭘까요? 코스피 200? 그쵸. KB에서 만든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담고 있는데 거기다가 커버드 콜을 붙였어요. 근데 위클리가 붙었습니다. 원래 커버드 콜은 콜 매도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근데 위클리 커버드 콜이라는 말은 뭘까요? 매주? 매주일지 격주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클리 콜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콜 매도 프리미엄을 조금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전략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근데 주가 움직임 따라서 그때그때 콜 매도 프리미엄에 대한 가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위클리이기 때문에 더 높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하지만 최근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최근에는 높았어요. 심지어 코스피 200 가지고 커버드 콜 만들었는데 12%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전략 자체는 콜 매도를 다른 데서는 한 번씩 하지만 우리는 정말 부지런하게 위클리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4번 매도를 한다 치면 그 4번을 묶어서 뭘 주는 거예요? 네. 보수도 나쁘지 않네요? 네, 지금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보수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0.30보다 0.38이 높으니까 0.30을 택해야지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작은 것들 사이에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1%보다 0.5를 택하는 거 이런 거는 되게 좋은 비교가 돼요. 하지만 그냥 정말 단순히 보수만 가지고 0.1보다 0.2가 더 비싸니까 이걸 택해야지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반적인 가격대 자체가 낮으면 괜찮다라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연 분배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 환산을 다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냥 단순하게 연 환산을 했어요. 예를 들면 6개월 전에 상장이 된 거예요. 그럼 6개월치만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1년치로 2배를 한 거예요. 3개월만 지금 분배금을 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곱하기 4를 해가지고 연율로 그냥 단순히 환산을 시킨 겁니다. 실제랑은 다르겠죠. 계절성을 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심플하게 보여주기 쉽게 연 환산했다는 걸 감안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최근에 나온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1년 동안 아직 레코드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타이거 200 커버드 콜 ATM. ATM은 그 ATM이에요? 그럴 리가 없죠. 자, ken님께서 이 ATM인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아니에요. 자, 타이거에서 만들었습니다.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담고 있는데 코스피 200만 담으면 서운하니까 커버드 콜을 붙였습니다. 근데 커버드 콜을 콜 매도를 한다 했잖아요. 콜 매도를 할 때는 어떠한 가격으로 매도를 칠 것인지에 대해서 가격을 정하게 돼요.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도 가격 정하잖아요. 얼마에 살지, 얼마에 팔지 가격을 정하잖아요. 이제 옵션을 매도할 때도 그걸 정해야 되는데 그걸 정할 때 어떤 가격으로 정하는지에 따라서 매도 프리미엄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ATM이라는 것은 at the money의 약자예요. at the money. 딱 그 가격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시장 가격이라는 건데 시장 가격은 현재가라는 의미겠죠. 즉 코스피 200의 지수에 대한 매도를 하는 그 시점에 기초자산의 가격으로 매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콜 매도라는 건 진짜 안 해봐서 너무 어렵다 했잖아요. 쉽게 설명해 드려볼게요. 지금 10,000원짜리 초콜릿을 한 달 뒤에 11,000원으로 사는 이 콜옵션을 제가 샀어요. 그리고 콜옵션에 대한 대가를 제가 지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10,000원짜리 콜옵션 매도한 거랑 11,000원짜리 콜옵션을 매도한 거랑 제가 주는 프리미엄의 크기는 어떤 게 더 비쌀까요? 일단 단순하게 깻님 입장에서 뭐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저한테는 11,000원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깻님이 지금 저한테 콜옵션을 팔고 있잖아요. 마음이 편한 게 더 제가 프리미엄 주는 게 싸겠죠? 제가 마음이 편한 게? 그쵸. 그쵸? 그러면 11,000원짜리 콜옵션이랑 10,000원짜리 콜옵션이랑 어떤 게 더 쌀까요? 프리미엄이. 11,000원. 그쵸. 이게 더 쌉니다. 요거는 비쌉니다. 그러면 싼 거 이게 지금 가격이 10,000원이잖아요. 지금 가격 그대로 요거 팔았잖아요. 요게 ATM입니다. 아, 현재 가격? 콜옵션을 매도하는 시점에 지금 콜옵션 매도한 거잖아요. 저한테. 그러면 위에 거 요거는 뭐죠? OTM. OTM이죠.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행사 가격이 높다면 이걸 사간 사람이 한 달 뒤에 행사할 가능성이 낮아지죠. 그래서 그만큼 파는 사람이 부담이 덜하고 사가는 사람은 11,000원은 제 입장에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불하는 프리미엄은 싼 거죠. 아, 프리미엄이 낮다고? 네, 아주 단순하게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리스크가 높아지면 비용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떠안는 리스크가 높아질수록 내가 얻게 된 기대 수익률도 높아지는 거죠. 즉 여기를 보면 ATM과 OTM이 있습니다. 콜옵션을 매도하는 지금 깻님 입장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제 깻님 입장이 될 테니까 깻님의 입장에서 ATM과 OTM으로 볼 때 깻님 입장에서는 ATM이 더 불리할 가능성이 크죠. 행사 가격이 낮으니까. 그러니 이걸 더 비싸게 받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ATM이 붙어있는 커버드 콜이 OTM보다는 받는 프리미엄의 크기가 더 큰 겁니다. 수익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심플하게 결론 내봅시다. OTM이 조금 더 보수적이고 ATM이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은 적극적인 투자입니다. 커버드 콜 중에서. 콜 매도하는 시점의 가격에 파는 게 ATM. 네. 콜 매도하는 시점에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 있잖아요. 그대로 가격 찍어가지고 콜 매도하게 되면 ATM. 그리고 저 OTM은 콜 매도하는 그 시점에 정해진 5%면 5%만큼의 이상 가격으로 파는 거? 네. 행사 가격을 높여 파는 거죠. 높였다는 것은 이걸 사가는 사람이 콜옵션을 진짜 행사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게 되는 프리미엄은 줄어들게 되죠. 근데 저 밑에 두 개는 최근에 나와서 저래요? 아니요. 이거 연화 환산 시킨 거예요. 아, 진짜? 네. 즉 현재 가격보다 행사 가격을 5% 더 높여가지고 OTM으로 콜 매도를 계속 하겠다라는 게 여기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률이 되게 낮죠. 근데 이 수익률이라는 것은 결국에 그 지수의 움직임의 가능성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이거 보여주는 거는 최근인 거잖아요. 최근에는 낮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ATM이 붙어 있는 것들이 8%가 넘을 만큼 높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메뉴에 있는 위클리 커버드 콜도 ATM으로 콜 매도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거죠. 제가 다음 달에 이 콜라 나한테 사. 나 1,000원 주고 샀는데 이거 1,000원에 살 권리랑 2,000원에 살 권리랑 어떤 거 선택할래?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1,000원에 살걸요. 그렇죠. 그게 더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콜옵션 프리미엄이 싼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러죠. 얘 2,000원으로 해. 그게 OTM. 네. 지금 이거 ATM, OTM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거는 사실 그 선물 옵션 강의 같은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쪽은 그 건들면 안 돼요.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개념적인 거 대략 알겠죠. 우리는 콜 옵션을 매도하는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at the money가 조금 더 돌려받는 게 더 크다. 왜냐? 내가 좀 더 찝찝하니까. 내가 좀 더 마음이 불편하니까. 받는 게 더 크다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거, KB스타 200 고배당 커버드 콜 ATM.
야, 이제 많이 보입니다. KB스타에서 만든 코스피 200 고배당이라는 지수가 따로 있을 거고, 코스피 200을 넘어가는 친구들 중에 배당 높은 거 뽑지 않고 대한민국의 우량한 기업들 중에서 배당 높은 것만 고르겠다라는 지수예요. 딱 들으면 아는 것들이 들어있겠죠. 그 주식들을 담고, 그리고 한쪽에 커버드 콜을 하는데 커버드 콜을 ATM 전략으로 했다라고 하게 되니까요. 이런 ETF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우량한 기업이니까 조금 마음이 편한데 그 중에서 고배당을 주는 진짜 큰 친구들, 은행 주식이나 KTNG, SK텔레콤 이런 거 들어있겠죠? 그런 친구들이 주는 높은 고배당도 얻으면서 나머지 돈으로 콜 매도를 해놓은 것도 ATM으로 콜 매도를 해가지고 받아오는 프리미엄을 다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현금 흐름으로 월배당으로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8% 넘게 나오죠. 근데 이게 고배당이면 배당에 대한 수익을 다 쳐주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 위에 보면요. 이 기초자산을 사고 그 기초자산에 대해서 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 ETF에다가 돈을 100을 넣잖아요. 그러면 기초자산을 한 7, 80을 사요. 남아있는 돈으로 이걸 해요. 이 두 개 합쳐졌을 때 전략을 커버드 콜이라 부르는 거예요. 콜 매도만 하면 그건 커버드 콜이 아니에요. 그러니 얘는 뭐예요? 아주 우량한 200개의 기업들 중에 고배당을 주는 기업들의 주식을 이만큼 샀고, 그걸로 약간 서운할 수 있으니 조금 더 수익률을 올려주기 위해서 남은 일부의 돈 가지고는 콜 매도를 해가지고 주가가 옆으로 기이면 높은 프리미엄을 받아가지고 보태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제일 현명한 전략 아니에요? 이게 제일 현금 흐름을 만드는 인컴 전략의 아주 표준적인 거는 맞아요. 근데 봐봐요. 코스피 200이라는 정말 큰 것 중에 골랐잖아요. 만약에 코스피 200에 있는 고배당 주식들만 샀다면 8까지 안 나오죠. 우량한 기업들은 배당 많이 준다고 해도 SK텔레콤도 6 주잖아요. 그까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커버드콜 붙였으니까 8이 찍힌 것일 테고, 여기서도 현금 흐름 나오고 여기서도 현금 흐름 나오고 그거 합쳐서 주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친구들 보게 되면 지수는 현금 흐름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수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콜 매도로 나오는 프리미엄의 크기가 엄청 큰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적당히 합치는 거고. 즉 보통 이런 커버드콜 ETF는 안에 딱 두 개의 그게 존재하잖아요. 한쪽에 현금 흐름 주는 거, 한쪽에는 여기에 대한 콜매도, 프리미엄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둘 중에 어떤 게 많은지 또는 어떤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췄는지 이런 게 다른데, 지수를 담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수는 현금 흐름을 주는 친구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커버드콜은 되게 프리미엄이 크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우리 200, 우리 자산운용. 우리 자산은요? 왜 처음 들어보는 거지? 우리 자산운용이 있어요. 존재감이 좀 작죠. ETF 시장에서도 작은데 거기에 ETF의 이름은 우리입니다. 요거는 잘 봐요. 커버드콜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주식 담고 있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시장의 대표 지수입니다. 시장의 대표 지수 그거잖아요. 코세프 200, 코덱스 200, 타이거 200이잖아요. 우리 200도 그런 것들처럼 지수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월배당을 하고 있는 게 특이한 거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수를 단순히 담고 있는 ETF인데 월배당을 해주는 것 때문에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그렇게 배당 수익률이 높게 나오거나 하진 않죠. 그리고 지수 ETF이기 때문에 보수가 심하게 낮은 겁니다. 다른 건 커버드콜이니까. 여기 좀 특이하게 껴있는 거죠. 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커버드콜이나 이런 거 다 싫고 나 대한민국의 지수를 온전하게 딱 사고 싶다. 예를 들면 타이거 200, 코덱스 200, 코세프 200을 담고 싶다면, 그런데 월배당을 원한다면 선택지는 하나 있는 거죠. 아, 커버드콜은 올라가 버리면은 좀 내가 얻어가는 이익이 주니까. 네. 커버드콜의 유일한 단점이 뭐죠? 올라가면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없다. 네, 올라가 버리면.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순수한 롱 포지션이잖아요. 지수를 그대로 담고 있는, 즉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걸 사야 되는 거고, 길 것 같다면 나머지. 완전히 판단이 다르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사는 거는 의미가 없죠. 적어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수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순수한 나의 생각, 깊이는 얕을 수 있죠. 누구나 얕을 수 있지만 그게 반영된 일치되는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즐거운 거니까요. 이렇게 5개입니다. 이게 이름에는 안 적혀있지만 이것도 확인해보니까 애더머니예요. 즉 애더머니, 애더머니, 애더머니 3개의 이렇게 커버드콜 전략이 있고, 이렇게 아웃 오브 더 머니 OTM이 하나가 있고, 우리가 조금 더 배당을 많이 받기를 원한다면 커버드콜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근데 그걸 할 때도 이렇게 ATM, OTM의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거랑 상관없이 커버드콜 말고 나는 우리나라의 지수가 상승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월배당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우리 200 요거 하나만이 맞다라고 결론을 좀 칠 수 있겠네요. 이게 한국의 지수를 담아가지고 만든 월배당 ETF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은 한국 지수를 담았잖아요. 지수는 코스피 200만 쓰는 걸 봤습니다. 코스피 200에다가 어떤 정도의 커버드콜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두 번째는 깻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 이게 엄밀히 말하면 요거는 배당주에 뒀어야 돼. 맞는 거구나. 이건 제가 분류를 잘못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에 들어가야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거는 아예 기초자산 담고 그 다음에 콜매도 프리미엄 이렇게 두 개 하잖아요. 이 자산 담는 것 자체를 배당주를 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콜매도를 하는 거죠.
이거 두 개를 합했으니 이것도 커버드 콜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당주에서는 우리는 배당이라는 현금 흐름이 많이 나와줄 것이고, 이것도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주게 됩니다. 옛날에 유행하던 배당 프리미엄 전략이 이겁니다. 프리미엄은 커졌다가 줄었다가 막 바뀌어요. 왜냐하면 시장 가격이 바뀌는 데 따라서. 근데 배당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 더 픽스될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 프리미엄의 장점은 되게 안정적으로 높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많이 이어져 내려오던 배당 프리미엄 전략입니다. 자,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한국 주식 중에서 배당을 높게 주는 그런 친구들을 담고 거기에다가 커버드 콜을 담든 안 담든 주로 그런 것들을 보태든 해서 월배당으로 세팅을 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예측하건데 월배당 세팅을 하려면 배당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커버드 콜을 안 써도 한국의 배당주들 수익률이 워낙 높아서 커버드 콜 아닌 것들도 많이 나올 것 같죠, 이제는. 앞에 지수는 이 현금이 없기 때문에 콜 매도를 꼭 붙여야 됐다면 이번에는 안 붙인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6개가 있는데요. 정확히는 아까 앞에서 빼먹은 합하면 7개. 하나씩 볼게요. 타이거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타이거 미래에셋, 배당 프리미엄. 이게 커버드 콜이에요? 네. 커버드 콜이라는 용어가 그 전략은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ETF에서 커버드 콜이라는 말을 붙이면 사람들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쓰던 말은 배당 프리미엄입니다. 배당주를 사고 콜 매도 프리미엄을 얻기 때문에 이게 여기 있어요. 그 다음 뒤에 액티브 뭐죠? 그때 상황 판단에 따라 하겠다? 네, 판단이 개입하겠다. 이게 무슨 개입인 거예요? 이것도 OTM, ATM 이런 거예요? 그것도 액티브의 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액티브가 아닌 거는 패시브라고 부르죠. 그리고 패시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덱스를 말합니다. 인덱스라는 건 지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지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저렇게 배당주를 이만큼 사고 콜옵션 매도를 요만큼 하는 이런 커버드 콜을 지수를 만들어 가지고 걔를 쫓아가게 하면 이제 액티브가 안 붙은 타이거 배당 프리미엄 이런 ETF가 나오겠죠. 하지만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더 높은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했어요. 우리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넣으면 그중에 주식 사주는 게 뭐 한 70만 원, 80만 원이고 나머지 20만 원 정도가 이제 콜옵션 매도 친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상황에 따라서 주식을 조금 적게 사고 이번에는 콜옵션 매도를 좀 더 많이 하자. 그게 유리할 것 같아. 그거 바꾸려면 패시브는 안 돼요. 그게. 아예 안 돼요. 나왔을 그 시점 성격 그대로 가야 되는 게 패시브? 네, 패시브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는데 대응을 할 수 없게 지수화 되어버린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커버드 콜 이 시장 자체는 패시브로도 충분할 수도 있어요. 많이 해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액티브가 나와 있고 명확하게 이렇게 이름에 딱 붙어 있다는 것은 이거죠. 타이거라고 하는 이 미래에셋 자산을 이용해서 우리는 여기에 전문성이 좀 더 있어. 자신 있다? 네, 자신 있으니까 우리는 초과적으로 플러스 몇 프로 더 내드릴 테니 조금 더 높은 보수를 내고 우리 걸 택해주세요라는 그게 녹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액티브성을 가지진 않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전략을 조금씩 바꾸는 정도의 그런 운용의 묘를 더하겠다라는 거니까. 자, 이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살짝 검색해 볼게요. OTM입니다. 5% OTM. 이제 감이 잘 오죠? 5% OTM 전략이 들어있어요. 5% OTM이면 커버드 콜로 인한 콜 매도 프리미엄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근데 배당주를 담아놓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배당 나오는 거랑 걔랑 프리미엄이랑 합치는 거니까 그거의 결과는 어떨까라고 했을 때 7% 나옵니다. 예상한 정도인 거죠. 아까처럼 10몇 프로 막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배당주를 많이 살 테니까. 근데 배당만 쭉 사가지고 7% 맞추기는 어려워요. 우리나라의 고배당 기업들만 쭉 사가지고 고배당만 세팅하면 사실 지금 요 정도가 좀 확실히 얻을 수 있는 안정권이랄까? 7% 만들긴 좀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붙인 거죠. 커버드 콜로. 그렇게 해서 최근에 한 7.08 이렇게 환산된 거를 뽑아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많이 붙지 않은 이유는 이게 5% OTM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맞아떨어지죠. 다음은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자, 이름이 긴데요. 타임폴리오. 시간포트? 시간포트. 타임폴리오라는 자산운용사 이름인데 엄청 유명합니다. 우리가 ETF 시장을 보게 되면요. 타이거와 코덱스가 거의 뭐 투탑, 그리고 그 밑에 에이스, 코세프, 그리고 뭐 소울, KB 이렇게 대기업의 이름을 달고 대부분 있죠. 대부분 다 금융 계열사거나 아니면 은행에 붙어 있는 그런 계열사들이란 말이에요. 그거 말고 순수한 자산운용사, 이 제3의 자산운용사들이 우리나라에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 운용사들이 운용을 진짜 잘해요. 근데 저렇게 ETF를 많이 출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인력이나 그런 게 사실 너무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봤자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이미 뭐 다 먹고 있는 그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패시브한 거 가져가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런 무언가 거래를 할 때 많을수록 단가가 싸져요. 큰 운용사들이 인덱스 위주로 지금 다 깔려 있잖아요. 그들과 거래 비용이나 이런 데서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제3의 자산운용사들은 사모펀드를 해요.
사모펀드는 운용 조금만 더 잘하면 그냥 돈이 그냥 끝없이 몰려듭니다. 근데 그 많은 사모펀드들 중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살 수 있도록 ETF를 만들거나 아니면 공모펀드를 출시해 주는 곳이 몇 군데 있다 했잖아요. 그게 사실 자산운용사의 의지에 가까워요. 자산운용사가 우리 상품은 우리의 운용 전략을 개인에게 알리고 싶어. 개인도 우리 걸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없다니까요. 그런 운용사는 몇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VIP고요. VIP는 공모펀드를 출시했죠. 그걸 사면 다 되잖아요. 근데 타임폴리에서는 ETF를 많이 만들어요. 공모펀드도 있어요. 거기도 잘하지만 ETF까지 만들어가지고 나오고 있는 몇 안 되는 운용사 중에 한 곳입니다. 이런 게 많아져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쪽은 대부분 액티브 전략으로 여기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액티브라는 건 사람의 판단이 잘하면, 좋으면 수익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이런 것이 쭉쭉 나와져야 선택지도 많이 넓어질 거고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는 뭐예요? 이것도 커버드콜?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저 플러스는 ETF에 붙어 있는 플러스는 다릅니다.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최근에 했던 거? 코세프 했던 거? 오, 맞아요. 최근에 했던 게 코세프 미국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 의약품 플러스예요. 그 이름의 끝에 플러스가 붙어 있는 이유는요. 그때 나왔던 것처럼 95%는 정해진 룰에 의해서 담고 나머지는 아직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애들을 담기 위해서 플러스가 붙은 거예요. 그거는 어느 정도 의무 요건 같은 것이기도 해요. 5% 일부라는 돈이 조건이 충족 안 됐는데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명확하게 플러스라고 표기를 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읽어볼게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서 코리아에 투자를 하는 건데 플러스 배당,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데 배당 주식도 같이 담는데 거기에 플러스라는 게 적혀 있으면 자체적인 다양한 기준을 쓰겠다라는 거죠. 아, 그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름만 보고는 거기까지밖에 알 수 없고 코리아라는 것은 여기에 담는 게 뭐가 됐든 간에 한국 거를 담겠다라는 게 들어있는 것 같고 배당인데 플러스 배당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배당 주식을 고를 때 우리가 보통 배치마크 가지고 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타임폴리오의 운용력들이 골라놓은 그런 배당주 풀을 쓰겠다. 아, 일반적이진 않다는 거네요? 네, 일반적으로 배당은 대부분은 이렇게 그냥 지수 따라가잖아요.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는 회사의 운용력들에 그거를 보태겠다라는 게 더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액티브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떤 느낌이겠어요? 흔치 않죠, 이런 거는? 그냥 공모펀드 같은데요? 그 VIP에서 내준? 그런 느낌이 맞아요. 배당주 공모펀드를 상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살짝 지금 열어보니까 삼양식품이 15%예요. 이건 뜻한 게 뭐냐면 요거는 삼양이 그렇게 높은 배당주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당주를 담긴 담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자익 남을 만한 좋은 주식 담겠다라는 거예요. 오, 그럼 타임폴리오의 운영 방식이 마음에 들면 이거 사면 괜찮겠네요? 네. 타임폴리오에서 본인들이 좋다고 생각되는 주식들을 마음껏 담아줄 텐데 기본적으로 그 나머지 주식들은 대부분 배당주를 깔아놓고 가겠다. 액티브하게 할 테니 그리고 보수도 높을 거예요. 당연히 액티브니까 0.8 정도. 이거 참 높은 것도 아닌데 진짜. 옛날에 이 정도면 2% 받았어요. 옛날. 어쨌든 상대적으로 높은 걸 받더라도 우리의 운용의 묘를 녹여가지고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은데요? 그쵸. 깻님은 이제 액티브에 대해서 매력을 좀 느끼는 편이라 이런 게 이제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게 분배금이 얼만큼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연유를 해서 나타낸 거는 6% 정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런 게 많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인덱스 한 것들은 우리가 이름만 보면 그걸 줄 알 수 있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 10. 자, 퀴즈입니다, 이번에. 타이거, 미래에셋, 은행, 고배당, 높은 배당, 플러스, 특별함, 탑 10. 10개. 자, 여기 이름 저는 어떻게 유치를 해보냐면,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걸 보기 전에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추리는 것만 사실 시간이 하루 종일 걸렸어요. 추측해볼게요. 자, 은행 주식을 담는데, 은행 주식은 대부분 고배당이에요. 이게 은행 고배당. 제 눈에는 그냥 같은 뜻으로 보여요. 은행 주식은 고배당입니다. 동의요. 은행을 사도 고배당이니까. 그쵸. 근데 은행주 해놓으면 사람들이 고배당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은행은 고배당주입니다. 설명해 준 거죠. 친절하게. 은행 고배당. 자, 플러스라고 적어 놓은 이유는 ETF 만들려면, 펀드 만들려면 10개는 담아야 되잖아요. 은행 10개가 안 돼서. 아, 그러면은 은행 외의 것도 들어가 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배당 정말 많이 주는 은행 주식들을 담다 보니 10개 맞추기가 좀 애매해져가지고 나머지를 채워야 되니까 플러스라는 걸 붙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를 넘지 않겠다라는 걸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탑 10. 그럼 봐봐요. 자, 은행 해보면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 상장 안 돼 있죠? 농협 빠집니다. 자, 이렇게 4개 있죠? 거기다가 지방은행 대장 어디예요? DGB, BNK, 제비금융지주
10개 안 나오잖아요.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10개 만들겠다 이거죠. 그러면 딱 열어보면 뻔할 겁니다.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DGB, BNK, JB 들어있고 플러스 나머지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배당을 얻게 되는 것이 최근 기준으로 볼 때 6% 정도가 나왔습니다. 되게 많이 모여있네요. 시총도 보니까. 되게 직관적이죠 이런 거는. 저는 예전부터 영상으로도 우리은행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 많이 올라버렸고 뭐 은행 전반적으로 올랐으니까. 그리고 우리은행이 주식이 좀 배당 수익률 좋았던 거는 얘네들이 증권사가 없어가지고 되게 가격이 눌려있던 것 때문에 조금 더 높은 9%가 막 넘는 그런 배당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금융지주죠. 우리 금융지주가 증권사를 샀습니다. 그죠? 한국포스증권이 이제 우리 금융지주 계열의 증권사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디스카운트도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직 공부하기 전에 애매할 수 있어요. 은행 뭐 사야 돼요? 이래 물으면 제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 나오거든요 요새. 그럴 때는 ETF 사세요 이러면 ETF 뭐 사면 돼요? 은행으로 검색하면 이거 나올 건데 사면 되겠죠. 10개 만들기 위해서 탑 10 만들어져 있는 거 추리를 하고 있지만 얼추 맞을 겁니다. 다음은 아리랑 고배당주. 제가 너무 좋아하는 ETF입니다. 저 이거 진짜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엄청. 그죠? 엄청. 이게 고배당주 중에서 대장이기도 하고 역사도 오래되고 운용 능력이나 이런 게 많이 검증이 되었어요. 과거에 기준금리가 높지 않던 시절 저금리 시기에도요 아리랑 고배당주 수익률 되게 좋았어요. 항상 좋았어요. 지금은 보면 최근 한 5.85? 이 정도 나왔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네요 이제 보니까. 하지만 여기 안에 보면요 금융주들 쭉 담겨있고 나머지 전통적인 고배당주들을 잘 담겨 있습니다. 비중 조절도 잘 해주는 것 같고요. 3천억이 넘는 제일 큰 배당주입니다. 아리랑에서 이게 거의 간판 약간 그런 친구 같은 거예요. 저는 특정 음식점 갈 때 거기서 제일 베스트를 주로 먹어요. 배민 시킬 때도 저는 사장님 추천, 인기, 베스트 그거 붙어 있는 걸 주로 시키거든요. 그걸 붙이는 주체는 보통 사장님이거든요. 사장님이 자신 있는 것에 붙이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훨씬 잘 팔려요. 아리랑에서 이 고배당주는 되게 메인이고 간판이란 말이에요. 이거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아리랑 고배당주가 언제지? 저번 달인가? 부터 월배당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게 된 겁니다. 원래 1년이었어요? 원래 그럴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 다 연말 배당 주잖아요. 그러니까 임팩트 있게 주려면 아마 연말 배당 1년에 한 번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까먹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월배당 ETF입니다. 고배당주 ETF는 우리나라에 20개가 훌쩍 넘어 20-30개 정도 있어요. 진짜 많아요. 그 중에서 월배당을 해주고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떠 있는데 대장이었던 아리랑 고배당주가 월배당 선언을 하면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대장인데 월배당을 선언했습니다. 아리랑 고배당주가 대장이고요. 고배당주 중에서는 2등이 코덱스 배당가치라는 거 있거든요. 근데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배당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근데 코덱스 고배당은 또 월배당입니다. 코덱스도 오랫동안 배당주를 워낙 잘했었기 때문에 운용의 묘가 녹아있는 ETF라 볼 수 있겠죠. 월배당 ETF에 이렇게 올라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요거 특이하죠. 아리랑 고배당주 채권혼합. 자 이거 뭘까요? 아리랑 한화 자산운용. 제가 어디 가서 한화 자산운용 할 때 돌아오는 가장 많은 질문 뭘까요? 뭔데요? 한화예요 하나예요? 아 하나냐고 한화냐고? 네. 하나라고요? 아니면 한화라고요? 이걸 너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외우기 쉽게 아리랑 뭔가 전통적인 느낌 있죠. 전통적인 거 뭐죠? 한국화약. 하나은행보다는 한화가 훨씬 전통적인 느낌이잖아요. 실제로 하나은행은 단기금융회사입니다. 단자회사로 출발했어요. 그거는 정말 뒤늦게 단기금융시장에서 커져가지고 외환은행을 모아가지고 지금의 하나은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느낌 자체는 엄청 뉴스쿨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올드스쿨을 찾으면 한화, 아리랑 나오는 거죠. 자, 그게 아리랑 고배당주 뭐죠? 높은 배당. 채권혼합. 채권을 섞는다. 얼만큼 섞어야지 채권혼합이라는 저 배지를 달 수 있을까요? 30?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대략 60% 이상. 보통 70% 정도 담아요. 근데 60이라고 보는 게 제일 기준이 돼요. 이거보다 조금 모자라면 주식혼합으로 바뀌어요. 이름이. 아 채권이 60 이상이어야 돼요? 네. 채권혼합은 채권이 60% 이상 들어있을 때 채권혼합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보다 조금 모자르게 되면 주식혼합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주식혼합으로 상장되어 있거나 이런 거는 많이 못 볼 거예요. 왜요? 그럴 바에 주식형 그냥 하거든요 보통. 근데 채권혼합이라는 걸 왜 많이 하시느냐면요. 자 일단은 아리랑 고배당주 채권혼합 이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아리랑 고배당주. 맞아요. 위에 있죠. 이거랑 이름 비슷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위에 거 40% 담고 나머지 채권으로 채운 게 이거예요. 똑같이. 저 채권은 알 수 있어요? 회사채 뭐 이런 거? 뭐 열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담으면 보통은 국채랑 공사채, 통한채 이런 거 들어있어요. 안전한 걸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수익률이 낮구나. 네, 수익률이 낮아지죠. 하지만 이게 왜 존재하는지 유추를 한번 해볼래요? 완전 빵. 자산 배분.
봐봐요. 이게 펀드 오브 펀드라고 해가지고 펀드를 이미 많이 다루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게 너무 쉽잖아요. 이 펀드 야 40% 담고 나머지 채권으로 채워. 그런 다음에 펀드를 하나 또 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굳이 그렇게 출시를 한 이유는 이거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수요는 IRP입니다. IRP에서 나머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자산 30%? 네. 봐봐요. 위에 있는 고배당주는 주식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거 살려다가 공부도 못했고 아직 채권도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거 100% 주문 딱 넣으면 주문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것만 사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훨씬 보조로 세팅이 돼 있어요. 나머지를 채권으로 이만큼을 채웠더니 수익률이 줄어들죠. 근데 이거 잘 봐요. 분배율만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ETF들의 대부분 그 자체 본체 수익률은 제가 표기조차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얻어갈 수 있고 아리랑 고배당주 좋다고 하던데 저 IRP에서 그대로 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여기에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채권 혼합이라고 붙어있는 그런 ETF들이나 펀드들을 가끔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고려하고 있는 게 주로 IRP입니다. ISA나 연금저축에서는 그냥 샀겠죠? 아리랑 고배당주를. 그런 개념. 오늘 깨알 같은 지식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는 사실 평소 때 유튜브에서도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일반 펀드 자체를 별로 안 다뤘잖아요. 비인기였어가지고. 근데 이런 거 보다 보면 이제 얘기할 일이 생기는 거죠. 따로 정리하기 뭐 하고 이럴 때 이렇게 틈틈이 배워두면 꿀팁이 될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한국에 배당주들을 담으면서 월배당 세팅을 해놓은 친구들 중에서 커버드콜 ETF는 거의 없네요. 다 이거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요거 하나랑 아까 앞에서 제가 빼먹었던 고배당의 커버드콜 먹여놓은 8% 넘는 수익률을 보여준 KB스타 200 고배당 커버드콜 ATM 요렇게 두 개를 제외하고는요. 배당 받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높으니까 월배당을 그냥 세팅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한국 배당 중에 월배당을 해주는 친구 중에 커버드콜을 하고 싶다면 타이거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또는 KB스타 200 고배당 커버드콜 ATM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커버드콜을 쓰지 않고 주식만 담아놓은 친구를 고르고 싶다면 아리랑 고배당주와 코덱스 고배당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은행주를 골라서 사고 싶다면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을 사시면 될 거고요. 나는 사람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주는 그런 액티브한 것에 조금 더 매력을 느낀다고 한다면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요거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그냥 신경 안 쓰고 채권 듬뿍 섞어가지고 IRP에서 쏙 사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아리랑 고배당주 채권 혼합 요거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다 다르죠. 이게 취향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마치 저녁 꽃등심 먹고 싶어요. 오마카세 먹고 싶어요. 이건 거죠. 그 두 개는 완전히 취향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누가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뭐라고 답해야 되지? 그런 거잖아요. 이거 하나 안에서도 이렇게 고를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지수랑 다르게요. 한국 배당주가 괜찮거든요. 너무 좋아요. 할 수 있는 투자의 전략의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게 나오는 겁니다. 은행만 빼도 ETF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잘하고 있는 아리랑 고배당주도 있고 커버드콜 섞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죠. 결국 국내 배당주는 너무 좋기 때문에 월배당 ETF 선택지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어떤 생각 드나요? 근데 진짜 배당이랑 커버드콜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 기준. 왜냐면 배당도 높으니까 커버드콜이 조금 보태준다라는 개념. 다음은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미국 시장 지수를 담는 월배당 ETF입니다. 이름만 딱 봐도 우리 지금 앞을 건너왔잖아요. 어떤 추측을 해볼 수 있냐면 미국의 시장 지수를 담는 거잖아요. 시장 지수 배당 안 높잖아요. 그러면 이 뭐가 붙었겠어요? 커버드콜. 붙었겠구나. 왜냐 우리는 지금 월배당 ETF를 다루고 있습니다. 월배당 ETF는 개인 투자자를 설득해야 돼요. 그러려면 미국의 시장 지수만 가지고는 서운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커버드콜 붙은 거 많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국의 시장 지수라면 생짜도 있겠다. 커버드콜 없는 거. 왜냐? 나스닥, S&P 계속 오르잖아요. 장기적으로. 근데 이거를 몰라서 안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순수하게 야 S&P나 나스닥 담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월 배당으로 하면 또 충분히 좋아할 것 같죠? 코스피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코스피만 가지고 월 배당 하는 거 우리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근데 나스닥이나 S&P는 할 사람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미국 시장지수 커버드콜 붙이면 좀 아쉽지 않아요? 계속 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 추측인데 많이 올랐잖아요. 그럴 때는 커버드콜 인기가 많아지거든요. 왜냐면 오름폭이 좀 더뎌지거나 이렇게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커버드콜을 좀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커버드콜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요 정도 추측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과연 맞는지 한번 볼게요. 미국의 시장을 가지고 월배당 ETF를 만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종류가 되게 많네요. 몇 개였죠? 12? 무려 12개가 있습니다. 어떤 거인지 하나씩 볼게요. 그리고 제가 시장이기도 하지만 개별 주식도 담았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다 포함시켰어요. 커버드콜 많은데요? 그것도 많아요? 한 번씩 나눠봅시다.
자, 분배율이 높은 거 위주로 가볼게요. 뭐 15% 넘는 게 있네요. 테슬라, 코덱스,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액티브. 다시 볼게요. 코덱스, 삼성, 자산운용, 그쵸, 자산까지 붙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 맞습니다. 인컴, 배당? 그쵸, 인컴 자산. 인컴 자산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배당도 인컴이고요. 콜 매도도 인컴이고요. 테슬라에 관련된 거는 그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프리미엄, 커버드 콜, 그쵸, 맞아요. 커브드 콜. 그러면 인컴 프리미엄은 같은 말로 썼을 것 같아요. 근데 기초 자산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도 담을 거고, 인컴 자산인 프리미엄, 콜 매도, 테슬라를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콜 매도 프리미엄도 수치하고 있는 것일 것 같네요. 그 다음 60%의 채권. 와, 60% 채권을 채워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생길 때 나서겠다 정도의 액티브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테슬라 얼만큼 살지 이거 판단의 지수가 없잖아요. 액티브가 붙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놀랍네요. 봐봐요. 채권 혼합이죠. 채권이 60% 이상. 채권 아마 60 채워놨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를 테슬라도 사고, 그 다음에 테슬라 콜 매도 프리미엄을 샀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샀는데 15% 나와요? 채권이 60% 넘는데? 가능해요? 네, 미국 시장에는요, 종목별 커버드 콜 상품이 진짜 많습니다. 테슬리 있잖아요, 테슬리. 테슬라가 있고 테슬리가 있죠. 위에 거는 주식을 롱 매수하는 포지션입니다. 밑에 거는 테슬라 가지고 만들어진 커버드 콜 ETF입니다. 아마 두 개 다 사놓으면 이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60% 가지고 채권 사고 40% 가지고 요것만 사도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 이유는 테슬라이기 때문이죠. 최근에 뭐가 있었어요? 테슬라 주가 안 올랐잖아요. 계속 겼잖아요. 계속 겼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테슬라 주식을 산 사람들은 그냥 슬플 뿐이잖아요. 근데 테슬라의 이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잡아 놓은 그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이 커버드 콜 ETF는 수익이 아마 잘 나왔을 겁니다. 아, 삼성자산운용에서 테슬리랑 채권을 섞었다고 보면 돼요? 테슬라도 샀겠죠. 기초자산도 담아 놓았을 테니까. 근데 테슬리 자체에 테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보통은 기초자산을 얼만큼을 담고 있고 콜옵션 매도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 자체는 액티브성이잖아요. 기초지수를 보통은 사놔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오를 가능성이라는 것도 상당히 크잖아요. 그 변동성을 잡기 위해서 사놨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름만 보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자, 구성 보겠습니다. 채권 국고채 23-10을 24% 채워놨고요. 테슬라를 20% 담고 있어요. 그리고 테슬리를 10%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테슬라 20% 담고 있으니까 테슬라 주식 오르면 거기서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테슬리를 10%를 담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은 매달 수치를 하겠다. 10%만 담아놔도 상당히 쏠쏠한가 봅니다. 테슬라 주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저도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한번 볼게요. 1년만 볼까요? 자, 1년 하락하긴 했는데 약간의 하락은 콜 매도 프리미엄이 아주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 시장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마이너스였겠지만 테슬리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 수익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거를 얼만큼 담을지의 비중에 대한 거는 이제 운용을 하는 사람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가 될 거고, 그런 것들을 계속 액티브성에 맞게 비중 조절해가면서 계속 가지고 있을 겁니다. 계속 오를 것 같으면 주가를 더 사야 될 거고, 계속 옆으로 길 것 같으면 테슬리를 더 늘려야겠죠. 이런 거를 해줄 겁니다. 생각보다 시총도 크게 모여 있고, 우리가 테슬리만 사면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이게 배당 진짜 많이 주지만 이것 자체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빠지는 것보다 배당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플러스가 나 있는 게 테슬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코덱스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액티브, 결론적으로는 테슬라가 오르락 내리락 해서 본전으로 가면 그냥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0이 되지만, 이 테슬리를 품고 있는 이 친구는 수익이 엄청 많이 누적이 될 겁니다. 이게 1등이었고요. 개별 주식을 담고 있으니까 당연히 1등에 올라가 있는 거겠죠. 두 번째 거 볼게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합성. 타이거 미래에셋, 미국 나스닥 100. 나스닥 100. 그렇죠. 나스닥 100 여기를 담는데 커버드 콜로 담고 있고 합성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합성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사실상 외주입니다. 외주. 미국에 있는 잘하고 있는 운용사에다가 만들어 놓은 상품을 돈 주고 사오는 셈으로 보면 돼요. 미국에서 다 해줍니다. 그냥 지수 복붙 느낌이에요? 아니면 아니요. 그 미국에서 새롭게 만든 거를 받아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약에 하고 있는 거를 그 지수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담으면 그건 합성이 아니에요. 이 합성은 그야말로 계약입니다. 수익률 계약, TRS 같은 거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이미 이거 하고 있는 큰 상대, 카운터파트가 있겠죠. 거기 가가지고 야, 우리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에 투자가 되는 거에 그대로 우리 수익률이 연동이 되도록 ETF 하나 만들 건데 거기에 대한 운용 이런 거 전부 다 해주고 우리 합성 보수 조금 줄게 만들어주고 알아서 다 해줘 라고 할 때 쓰게 됩니다. 실제 운용을 미국에서 하게 하려고 합성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라고 하면 사실 가까운 데 먼 나라거든요.
금융으로 볼 때는 미국 그렇게 가까운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나스닥 100 시장에서 커버드 콜을 우리나라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정확하게 해낼 수가 없을 거예요. 부담되는 일인데 그거를 이미 그냥 하고 있는 애들 거를 그냥 돈 주고 사오는 게 훨씬 낫죠. 그 나라 사람들이 더 잘하니까? 네. 시간차도 있을 거고. 미국 나스닥 100 시장에 옵션 시장 해라고 하면 지구는 또 죽어나겠죠. 막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들어있게 됩니다. 아무튼 합성이 붙었으면 요거는 어느 정도 비용을 더 내고 현지에서 그냥 다 해주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의 수익률은 11.97입니다. 되게 높네요. 지수에 커버드 콜을 붙였는데 이만큼 잘 나왔다는 것은 지수도 계속 올랐고 거기다 커버드 콜이 보태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만큼 이런 수익률이 만들어진 겁니다. 시총 되게 크네요. 그게 요거였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와, 대단하다. 지수에다가 커버드 콜만 붙여도 저런 수익률이 나오네요. 근데 커버드 콜이 저렇게 기초 지수를 담아버리니까 그 차익을 아예 못 먹는 건 아니네요? 지수가 올라도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은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100이 오른 만큼은 이 ETF의 움직임으로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 요거는 콜 매도 프리미엄만 받은 게 이 정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콜 매도 프리미엄이 지금 엄청 비싼 거죠. 미국에. 왜 비싼 걸까요? 이거 생각하면 좀 더 복잡할 수 있는데 주가가 계속 급등하듯 올랐기 때문일 겁니다. 주가가 계속 올랐으니까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의 가격은 점점 비싸지는 거죠. 샤넬 가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300, 400, 500, 600이에요. 근데 오늘은 500이었어요. 그러면 이 샤넬 가방을 1년 뒤에 500만 원에 살 수 있는 프리미엄의 가격은 비싸지겠죠. 오르고 있는 가격의 자산이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은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담고 있고 그거를 콜옵션 매도를 하고 있는 이 ETF의 이 분배금도 엄청 많이 오른 거다라고 볼 수 있죠. 본체는 올랐겠죠? 볼게요. 와. 본체도 엄청 올랐죠. 이게 커버드 콜 전략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영상에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초 자산이 계속 오르면 또는 계속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져요. 근데 계속 올라버리면 수익률을 못 따라가요. 즉 커버드 콜은 이 모양이라 했잖아요. 이 모양. 그러니까 내리는 거는 똑같이 다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는 막혀 있기 때문에 정말 옆으로만 겨줘야 좋은 자산인데 지금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 100 순수한 지수보다는 커버드 콜을 붙여놓은 이 ETF는 덜 먹었다는 거예요? 더 올랐죠. 분배금을 보태도 낮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야, 테슬라 15%씩 배당을 주면 뭐해? 이 본체가 많이 하락했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그거는 커버드 콜의 단점이 되는 거고 밑에 것처럼 월 배당 많이 12% 이렇게 가까이 주면 뭐해? 나스닥만 산 게 훨씬 많이 올랐는데 라는 푸념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전부 커버드 콜이 가지고 있는 한계만 우리가 딱 느꼈을 때 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그냥 계속 이렇게 옆으로 튕기면서 갔거나 나스닥 지수도 그랬다면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했겠죠. 야, 지수 샀더니 그대로인데 테슬라 샀더니 그대로인데 이거는 배당 엄청 나왔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거를 지금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안 오를 것 같을 때. 네, 기겠구나. 떨어질 것 같을 때 사는 거 아니에요. 같이 떨어집니다. 다음 볼게요. 에이스 미국 빅테크 7 플러스 15% 프리미엄 분배 합성. 이름이 갈수록 길어지고 하지만 이름이 길면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게 많기 때문에. 자, 에이스 한투. 그렇죠. 미국 빅테크 7 빅테크 7개. 그렇죠. 영어처럼 이게 끊을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 빅테크 이렇게 끊으면 안 돼요. 미국 빅테크 7 7개 뭐죠? 매그니피선트 일까요? 맞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7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붙어 있을 때 나왔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붙어 있고 15% 프리미엄 분배. 이거 커버드 그 OTM이에요 그럼? 네. OTM은 아니고 15% 정도 하려면 ATM이겠죠? 한번 볼게요. 15% 하면 ATM이라고요? 아니 저 뜻이 뭐냐면요. 미국의 빅테크 7개를 담는데 연 15% 정도의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도록 콜옵션 매도를 많이 하겠다는 의미예요. 15%나 받으려면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ATM으로 하겠죠? 이건 합성이라서 안 나옵니다. 아무튼 15%나 될 만큼 들어있는 돈 중에 콜옵션 매도로 가는 돈이 상당히 많게 세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나머지는 주식 담아주는 거예요. 7개. 미국 빅테크 7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최근에 나온 것들을 연율로 환산했을 때 10% 정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인 건가? 아직 알 수는 없어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4월에 나왔습니다. 이게 패키지로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왔다고 해요. 자, 요거는 에이스 한투가 운영을 하는데 미국 반도체 투자를 해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중에서 미국에 주로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15% 정도를 연 받을 수 있도록 목표로 계속 콜옵션 매도를 해서 미국 반도체가 오르면 좋고 근데 오르지 못하고 계속 옆으로만 기더라도 15%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름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은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플러스 10% 프리미엄. 이제 이것도 느낌 오죠? 자, 타이거 미래셋. 미국 테크 탑10 미국 테크 기업 10개. 맞습니다. 거기 더하기 10% 프리미엄. 10%만큼의 커버드 콜. 네, 콜옵션 매도를 해서 연 10%만큼이 플러스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다. 이게 보여준 수익률은 10.05니까 거의 딱 맞게 했네요. 그럼 누가 사겠어요? 위에 있는 거 다 똑같습니다. 난 미국 빅테크 살 거야. 미국 반도체 살 거야. 미국 테크 살래. 근데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고 부담스러우니 혹시 옆으로 긴다면, 오래 긴다면 나 15%, 10%씩이나 되는 높은 분배금 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딱 사는 거죠. 명확하죠. 그 다음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 미국에 있는 다우존스 30이라는 아주 전통적인 미국의 시장 전체를 담는 건데 원래 다우존스는 30개예요. 그걸 그대로 담는 거잖아요.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요거는 배당 보고 담은 게 아니죠. 그랬더니 배당 수익 낮죠. 자, 이거 누가 사겠어요? 다우 사고 싶은 사람이 사는 겁니다.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오, 많은 걸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타이거 미래셋. 글로벌 비만 치료제. 어차피 비만 치료제 만드는 회사 글로벌로 탑2밖에 없어요. 일라릴리랑 노보노디스크잖아요. 그 두 개 답겠다. 근데 플러스 왜 붙었죠? 10개 담아야 되죠? 이렇게 남아야 되니까 다른 걸로 채우겠다. 그칩니다. 이게 월배당인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왜냐? 배당 보고 사는 주식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월배당을 일단 하긴 했어요. 왜냐? 월배당의 키워드가 지금 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별로 높진 않죠. 1% 남짓. 그럼 이거 누가 사야겠어요? 글로벌 비만 치료제, 그 일라일랑 노보노디스크를 그거 살 사람들이 그냥 사는데 어차피 오래 갖고 있을 거면 분배금 나올 거 매달 기분 좋게 그냥 줬으면 좋겠다라는 정도? 포커스는 여기가 전혀 아니죠. 여기예요, 여기.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크게 사는 사람은 좀 의미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금액이 많이 크면. 아니,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이게 월배당인 게 좀 신기해가지고요. 그냥 약간 옵션을 더 준 거 아닐까요?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원하고 많이 살 사람은 1.5이라는 좀 낮은, 이거 뭐 다우존스랑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배당이 낮더라도 금액 크면 이거 월로 쪼개가지고 기분 좋게 배당 받는 기분을 약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매칭이 안 되는 거는 아까 깻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배당주를 많이 쳐놓고 커버드 콜까지 하고 있고 이걸 월배당으로 하면 뭔가 잘 맞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 같은 거는 들지만 수요가 있다. 네, 수요가 확실히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줄 거면 월배당 하지 뭐. 왜냐면 비만치료제 ETF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 중에서 월배당 하는 건 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똑같으면 얘 선택하는 게 나은 거죠. 주면 좋고 안 줘도 상관없는 그런 느낌. 다음은 KB스타 미국 S&P 500H. 자, KB스타. KB. 국민은행? KB 자산운용. 네, 정확합니다. 미국 S&P 500. 미국 S&P 500. 그거를 해지로 담았습니다. 해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환율의 변동이 이 ETF의 가격이 반영이 되지 않도록 장치를 달아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해지를 하기 위해서 해지 비용이라는 것이 나가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결과에 조금 더 반영을 하게 돼요. 하지만 환율의 변동만큼은 우리가 멀리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의 S&P 500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큰 기업 500개 담아놓은 거잖아요. 500개나 담아놓은 ETF의 배당 수익이 높기 힘들죠. 그랬더니 1.27 정도입니다. 지금 봤을 때 정말 낮아요. 낮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S&P를 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심지어 해지된 거 많아요. 근데 월배당을 또 플러스 알파로 붙여놓은 거죠. 그 말인즉슨 해지되어 있는 다른 S&P 500 ETF들은 월배당이 없다는 거죠. 여기 안 적혀 있잖아요. 다음은 솔, 미국 S&P 500. 이거 뭐죠? 솔. 신한. 그쵸. 자, 솔. 신한 자산운용에서 운용을 하는데요. 미국 S&P 500을 담는데 끝. 심지어 선물 안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현물이고 H 안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노출이에요. 그냥 본연에 해지도 하지 않고 본연에 그 주식 500개를 다 담아주는 거예요. 자, 요건데 월배당이 또 붙어 있네요. 자, 1% 정도 되는 월배당을 쪼개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가 누구에겐 되게 클 수 있어요. 1억에 1%는 100만 원이고 100만 원을 매달 나누면 거의 한 9만 원이 되잖아요. 그것도 매달 나오면 체감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약간 그냥 월배당이라는 그 키워드가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좀 긍정적일 것 같아서 한 거 아닐까요? 사람들을 맞춰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는 나중에 얘기고 그러니까. 잘 봐요. S&P 500 현물로 담고 있는 거죠. 이거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이왕 똑같은 거면 우리께 더 좋다. 더 좋은 거는 줄 배당을 좀 더 자주 주는 거. 그거 더 좋은 거잖아요. 배당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시 재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분들에게는 여기에 이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미국 지수 정도 되면 보수나 이런 거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여기도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경쟁력이 안 될 때는 뭘로 가는 거죠? 옵션. 그렇죠. 월배당으로 가버린 거죠.
월배당은 확실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니까요. 또 요거는 운용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이게 환산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실제로 거의 똑같을 겁니다. 1% 정도 되는 분배율을 받고 월배당을 해주는 ETF가 이렇게 3개 정도 있었습니다. S&P 500은 마지막에 이게 상장이 된 지 한 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월배당인데 환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분배금도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타이거 미국 S&P 10% 프리미엄 저단기 옵션. 초단기라면은 엄청 많이 매도하는 거예요? 네. 많이 매도하는 거죠. 많이 매도하는 게 항상 더 좋은 수익률을 안겨다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지금 같을 때. 그래서 아까 보면 위클리만 봐도 수익률이 더 높았죠. 그러니까 위클리보다 조금 더 매도에 대한 주기를 짧게 가지고 가는 거겠죠. 초단기 어느 정도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타이거. 미래셋 자산운용. 미국 S&P 500. 미국 S&P 500. 네, 다 맞췄어요. 10% 프리미엄. 커버드 콜로 10%를 주겠다. 네, 그거를 10% 만들기 위해서 초단기 옵션을 사용하겠다. 이겁니다. 다음은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플러스 15% 프리미엄입니다. 코덱스 삼성 자산운용. 미국 AI 테크 탑10. 미국 AI 기업 10개. 네, 거기에 15% 프리미엄. 커버드 콜로 15%를 주겠다. 네, 나오도록 커버드 콜을 붙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아주 이제 심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개별 주식이 더 중요하다 했어요. 테슬라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테슬라 옆으로 길 것 같다면 요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테슬라 그냥 사놓은 주식이 많아가지고 올라도 오를 거고 옆으로 겨도 테슬라에서 받는 거 얻을 수 있을 거고 정말 확 오르지만 않는다면 그런 구간에서는 얘가 유리하겠죠. 지금 같을 때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미국 나스닥을 보고 있다면 요거 하나밖에 없죠? 미국 나스닥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은 미국 테크 기업들 요만큼 그리고 여기도 미국 테크 기업들 그 다음 다우 하나 있었고 비만 치료제 있었고 S&P 500이 이렇게 4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미국 시장 미국 주식을 담고 있는 이런 월배당 ETF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글자만 봐도 알겠는데요? 이름만 보면 얼추 다 알겠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주실 줄 몰랐거든요. 그 미국 담고 있는 월배당 ETF 추천해 주세요. 뭐 이렇게 물으면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걸 보여드리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아, S&P 500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나스닥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테슬라, 비만 치료제, 빅테크 이 중에서는 어느 정도 마음에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사면 되잖아요. 그 ETF 다 있을 테니까. 근데 그걸 기초자산으로 담고 있는데 커버드 콜을 붙여놨다는 이유는 거기에 투자하고 싶은 1차적인 이유는 있는 거예요. 근데 기는 동안 나 좀 뭔가 얻고 싶어요 라는 게 이 ETF의 본질입니다. 현금 주면서 기다리게 해준다면 나 기다릴 수 있어요가 되는 거죠. 자, 다음은 미국의 배당주를 넣어놓은 월배당 ETF들입니다. 이거는 아주 심플하게 나오겠죠. 슈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금 전에는 온갖 커버드콜, 나스닥 되게 다양하게 나왔다면 여기에서는 딱 이게 완전히 여기를 장식하고 있겠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것 중에서 슈드 그리고 플러스 여기다가 뭐 붙이겠어요 이제? 커버드 콜. 그렇죠. 커버드콜 붙입니다. 예전에 배웠었습니다. 이걸 커버드콜 왜 붙이죠? 이것만 가지고는 서운하셨기 때문에. 이거 왜 서운한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배당 성장? 고배당이 아니에요. 배당 성장의 포커스를 담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이라는 것의 포인트는 당연히 지금 낮고 앞으로 더 올라갈 친구를 사야 배당 성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낮다라고 했습니다. 대략 3% 중반대 정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커브드 콜 플러스 알파가 붙여줘야 우리가 좋아할 만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ETF들이 만들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월배당까지 붙여버리면 그야말로 개인들의 천국인 그런 ETF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짠! 보이죠? 읽어볼게요.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 프리미엄 다우존스. 와, 이거 이름만 딱 들어가야겠다. 타이거 미래셋 자산운용. 미국 배당. 미국의 배당주. 근데 이거 약간 이름이 뒤에랑 섞였는데요. 그죠. 미국 배당 다우존스. 미국 다우존스의 배당주. 그쵸. 그게 슈드죠. 슈드에다가 뭘 붙여놓은 거예요? 7%의 커버드 콜. 네, 연 7%니까 연 7%만큼 플러스가 더 나올 수 있도록 커버드 콜을 사가지고 담겠다라는 거예요. 오, 정직하게 나왔네요? 높게 나왔죠? 슈드가 보통 한 3% 주니까 거기에 7% 얹어놓은 거잖아요. 10% 잘 나왔네요. 밑에 9천억, 5천억. 이게 미국의 배당주에 대한 인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월배당 상품이 되게 많으니까 개인들의 천국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봐요. 이거 다 개인일걸요?
그다음 볼게요. 에이스 미국 500 15% 프리미엄 분배 합성. 에이스 한 투에서 미국 500 이게 S&P 500일까요? S&P 500일 것 같아요. S&P 500을 담는데 거기에 15%만큼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도록 콜 매도를 좀 많이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걸 통째로 합성하겠다. 미국에서는 이거 잘하고 있으니까 라고 봤을 때 10% 나왔네요. S&P 500만 담으면 2% 정도일 텐데 거기에 이게 붙어가지고 절충된 게 이 정도 나왔네요. 다음은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 10 셀렉티브. 이건 좀 어렵네요. 4점짜리 문제입니다. 에이스 한 투. 글로벌 인컴 탑 10. 배당 많이 주는 10개? 그쵸. 글로벌 해봤자 다 미국 있죠, 보통. 미국에 있는 자산들, ETF들 중에서 ETF를 담고 있는 ETF예요. 인컴을 많이 주는 10개를 탑 10으로 잡은 거예요. 인컴을 많이 주는 ETF 진짜 많거든요, 미국에. 그럼 그 중에 어떻게 10개만 뽑냐? 그 10개 뽑는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여기에 액티브 붙이면 그냥 끝나겠죠. 에이스에서 고르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솔렉티브가 붙었어요. 이거 지수 만드는 회사거든요, 독일에서. 지수 만드는 여기 회사가 그런 걸 잘 하더라. 거기서 희한하게 그 많은 것들 중에 배당 많이 주는 상위 10개를 잘 고르더라. 그래서 그걸 에이스가 담아와서 주겠다. ETF를 담고 있는 ETF인데 그 ETF 안에 ETF의 내용물을 고르는 지수의 주체는 솔렉티브인 겁니다. 그럼 글로벌 인컴 자산이라고 한다면 글로벌 리츠들, 글로벌 배당주들, 글로벌 커버드 콜 이런 게 다 인컴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에는 아마 열어보면 다양할 겁니다. 리츠도 있고 막 배당주도 있고 커버드 콜도 많을 겁니다. 그거 10개 골라 담아 놓은 게 요게 되고 이제 7.8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인컴 주는 자산들 중에서도 굳이 전략 배분을 하는 이유는 뭐 하나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안정적인 투자예요. 자산 배분? 전략 배분이라는 게 정확히 맞아요. 자산이라는 거, 인컴 자산이라는 거 한 가지이지만 그 안에 배당주, 리츠, 커버드 콜 이런 것들을 계속 안에서 비중 조절을 해주는 게 전략 배분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배당 높게 나오잖아요. 나오면서도 배당주가 무너진다거나 슈드가 되게 못한다거나 커버드 콜 프리미엄이 값이 되게 낮아진다거나 이런 것으로부터 약간 자유로울 수 있어요. 되게 보수적으로. 받쳐주는? 네,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다음은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3% 프리미엄 다우존스입니다. 이름 똑같죠, 위에 거랑. 이거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슈드 투자하는데 거기에 3% 정도만 얹습니다. 라는 건 투자자 분께서 넣어주신 돈 대부분은 슈드를 삽니다. 이 3%면 되게 1년에 6% 정도 만들어줄 정도로 콜 매도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슈드를 훨씬 좋아하고 많이 담고 싶을 때 사는 거가 되겠죠? 오, 정직하게 나왔네. 예. 이름대로 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슈드에다 플러스 3% 얹어줬네요. 그러면 위에 거 딱 봐요. 위에 거 10%, 밑에 거 6% 정직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 중에 우리가 고를 때는 슈드를 많이 담고 싶다면 밑에 거, 콜매도를 더 많이 하고 싶다면 위에 거인 거예요. 다음은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이제 이름만 보면 우리 진짜 많은 걸 알 수 있죠. 이게 6.39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다음은 이렇게 해치가 하나 붙어 있으니까 에이스와 타이거와 소울이 K슈드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와, 대박이다. 얼마나 낮은 줄 알겠죠? 슈드도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싸게 슈드를 살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가격이 녹아있진 않아요? 슈드를 사기 위해서 또는 복제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기타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있죠. 이것보다 실제로 올라가게 되고 그 기타 비용 같은 경우에는 큰 운용사가 뭐 싸게 잘 사올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들도 반영이 돼요. 하지만 어쨌든 결국 운용의 묘는 여기 총보수에다 녹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적용된 최근의 수익률을 보면 이런 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요. 지금은 우리의 본체 가격은 빼놓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배율만 보고 비교하면 안 되고 본체의 움직임까지 같이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것이 있을 때는 본체 수익률 더하기 분배금의 수익률 합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달라질 수 있어요. 전 지금 그거 비교 안 하고 단순히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봐봐요. 예를 들면 에이스가 본체가 조금 더 빠졌다면 더 수익이 낮은 걸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가 여기 운용사 자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담아서 하는 거 아닌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담아서요. 아, 진짜? 네. 왜냐하면 뒤에 합성이 붙은 것도 아니고 지수 이름도 붙어 있지도 않잖아요. 이거는 슈드의 벤치마크를 가지고 와서 직접 운용합니다. 근데 이 수익률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분배금을 내줄 때마다 미묘한 운용의 차이에 따라서 분배금이 달라져요. 저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게 누적이 되어서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초지수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이 결과가 저는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드라마틱하게? 드라마틱하게 차이 안 나요.
내가 결국 얘를 택해가지고 우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정도로 너무 디테일하게 비교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만약에 특정 구간에 타이거가 에이스보다 잘했다. 다 팔고 넘어가야 되나요? 그런 질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이 그림 봐봐요. 우리는 지금 그 안에서 비교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전략을 비교할 수 있는 전략 너무 다양한 게 많아요. 내가 슈드를 택했다면 이 안에서 뭘 해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디테일하게 그런 영상 안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굳이. 그렇죠. 우리는 큰 그림 그려야 되잖아요. 내 인생에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이 K 슈드에 얼마만큼 태우는지가 얼마만큼 붙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넘어갈게요. KB스타 미국 S&P 배당 킹 KB스타 KB 자산운용. 오 자산운용까지 미국 S&P 미국 S&P 중에서 배당 킹을 담겠다. 자 배당 킹은 30년? 50년. 아 50년이에요? 우리 기준에서는요. 킹이면 우리 와 킹왕짱 이런 느낌 그게 아니라 실제로 배당 킹이라는 칭호가 붙으려면 50년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들이어야만 해요. 대표적으로 뭐 존슨앤존슨, B&G, 뭐 에브비, 코카콜라, 펩시 뭐 이런 기업들 들어있겠죠. 그다음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귀족. 타이거 미국 S&P 500 중에서 배당 귀족을 골라 담겠다. 배당 귀족은 킹보다 더 어려워요. 외우기. 우리나라 사람 기준에서 외우기 어려워요. 막 처브 들어있고 티로프라이스 통신사들. 여기 들어있어요. 그런 게 배당 귀족이고 25년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배당 킹이 외우기는 더 쉬워요. 배당 귀족이 조금 더 어려워요. 자, 요 정도 배당 수익률 높죠.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월 배당으로 세팅을 해줬고요. 이런 배당 킹, 배당 귀족들은 배당 수익률 안 높다고 했죠. 봐봐요. 별로 안 높아요. 킹이니까 작게 줘도 다 산다. 타이거 미국 캐시카우 100. 이거 이름 되게 쉽네요.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미국 캐시카우. 미국의 현금 흐름 100개? 네, 맞아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요거는 뭐 시장 이름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캐시카우로 적혀있기 때문에 현금 창출 능력이 되게 좋은 기업들 100개를 골라 담아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러면 고배당 느낌이에요? 근데 달라요. 자, 현금 흐름들 중에서요. 배당을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죠. 그러면 우리는 배당을 한 것만 가지고 계속 비교를 하게 되면 현금 창출 능력은 판단할 수가 없게 돼요. 현금 많이 창출했어요. 근데 배당 많이 안 하면 남은 걸로 뭐 해요? 자사주 사고 자사 소각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자사주를 사가지고 소각해주는 것은 배당 수익률에 영향을 안 주고 우리한테 주는 저런 분배금에다가 안 나타나잖아요. 주가가 오르는 걸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미국에 있는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기업들이 배당 수익률이 낮아요. 왜냐? 배당은 조그마고 자사주 소각은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자사주 소각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 배당 수익률만 보고 연 분배율 월배당 따지게 될 때는 불리한 거예요. 봐봐요. 너무 낮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배당은 작게 줬지만 자사주 소각을 엄청 많이 한 기업들. 그럼 그런 기업들은 뭐가 중요한 것인가? 역추적해보면 배당을 줄 수 있는 현금 창출 능력이 되게 좋은 회사들. 그러면 그 단으로 올라가서 그걸 골라서 담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되게 괜찮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건 차익도 큰 비중을 차지하겠네요? 그렇죠.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이 본체 수익률을 봐야 됩니다.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열어보시면 되겠죠. 분명히 본체는 올라 있을 겁니다. 다음은 코덱스 미국 배당 플러스 10% 프리미엄 다우존스. 이거 똑같네? 저거보다 더 높은 거를 만들었네. 더 높은 만들었군요. 이게 이제 나온 이유는 사람들이 더 원하는 거네요. 아니 저 7% 프리미엄 다우존스가 너무 인기 많으니까 코덱스에서 더 높은 걸 만드는 거예요. 코덱스구나. 맞네요. 그럼 결국 3%와 7% 프리미엄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실 타이거가 성공한 거겠죠. 되게 많이 모였으니까. 그리고 이 7% 프리미엄 다우존스라는 친구가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으니까 많이 모였는데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다는 건 최근 이거 한 6개월 정도 아마 됐을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얘네들한테 되게 유리한 시장 환경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최근 전까지 그렇게 계속 보여줬으면 지금 그걸 원하는 사람도 제일 많을 때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동안 더 그럴 가능성도 클 거고 그래서 10%짜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출시를 했네요. 자, 이런 것들이 미국 배당주들을 담아놓은 월배당 ETF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요. 여기 보면 크기에 어떻게 나눠지나요? 슈드파가 있고 여기도 슈드파, 그죠? 여기도 슈드파, 여기도 슈드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 대부분이 이렇게 슈드에다가 플러스 얼마만큼의 커버드콜 전략을 가미하는지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뭐 있었죠? S&P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인컴 약간 특이했고 제 눈에 띄는 거는 캐시카우. 요거 되게 눈에 띕니다. 이런 것들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이 나갑니다. 우리 채권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월배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측해 봅시다. 어떤 종류들이 주로 많을 것 같아요? 채권? 네. 아니 근데 이거 그냥 국채 채권이나 회사채 국채. 채권이나 이렇게 그냥 나눠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종류가 나눠지고 어떤 운용사에서 냈느냐의 차이 아니에요? 맞아요.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 붙이죠, 지금? 커버드 콜? 커버드 콜 전략 붙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면서 헷갈릴 수 있는데 기초 자산을 사고 콜옵션 매도를 하면 이 자체가 커버드 콜이에요. 근데 우리는 커버드 콜을 붙인다라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콜옵션 매도 붙이는 거 회사채에 붙이고 국채에 붙이고 안 붙여도 월배당을 한 만큼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것들도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하이힐드. 하이힐드를 내놓는다. 아 미국 기준? 미국이죠. 네. 요 정도 후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짠! 18개입니다. 제일 많은데요. 채권은 당연히 지금 너무 좋다 했죠. 저 진짜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채권 많이 하세요. 언제까지 많이 할 수 있을 만큼 좋을지 몰라요. 지금은 단기채도 좋고 CD금리 ETF 사도 지금 좋아요. 중기채 너무 좋아요. 국채 안 사고 우량한 회사채 3년짜리 이런 거 사봐요. 금리가 6, 7 막 그냥 찍혀요. 너무 좋아요. 장기채도 너무 좋아요. 장기채도 우리나라 거 사든지 아니면 미국 거 사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지금은 고금리 시기이기 때문에 채권 투자는 다 좋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채권 자체는 현금 흐름을 진짜 많이 주고 있는 친구인데 거기에 월배당이 붙었으니 이렇게 18개나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현금 흐름이 빵빵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커버드 콜 안 붙여도 되겠죠. 근데 장기 국채의 경우에는 커버드 콜을 붙여야겠죠. 장기 국채는 차익 말고 나올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커버드 콜을 붙여가지고 할 거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게 뭐라고 했죠 그때? TLTW죠. 그냥 TLT는 장기채, TLTW는 장기채에다가 콜매도 붙여가지고 커버드 콜로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자, TLTW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되죠. 아, TLT도 했었어요. TLT도 보여드릴게요. TLT 여기 있습니다. 참 많이 했어요 우리. 그거 보면 이거 다 알 수 있어요.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H. 타이거에서 미래셋 자산운용사 만든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하는데 거기에다가 프리미엄이라는 거 하니까 콜매도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취하고 있고 해지되어 있는 ETF입니다. 이게 13% 가장 높은 분배율을 보여주네요. 심지어 여기다가 월배당까지 붙어 있는 거죠. TLTW 아니에요? 맞아요. TLTW의 무슨 버전이에요? K 해지 버전이죠. 미국에는 TLTW 그대로 사면 되겠지만 한 만큼은 진짜 너무 싫어서 피하고 싶다면 이게 그 대안일 수 있는 거고 해지된 ETF 살려면 어차피 우리나라에 상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고 그만큼 시총도 크고 최근에 움직임은 우호적이었으니까 수익률도 높고 다 뭐 그렇게 나왔겠죠. 근데 본체 가격은 좀 빠졌겠죠 당연히. 금리가 그렇게 움직였으니까요. 그래도 웬만큼 빠져도 커버드 콜의 장점이라는 것은 이게 메꿔주는 게 상당히 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합성 H. 거의 똑같네요. 거의 비슷하죠? 수익률도 비슷하겠죠? 타이거와 코덱스, 뭐 시장의 양대 산맥에 걸맞게 미국 30년 국채 해지로 담고 있는 게 이렇게 비슷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솔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비슷하겠는데요? 똑같네요? 근데 해지는 안 돼 있어요. 그래도 수익률은 좋군요. 코덱스 아이쉐어 미국 하이힐드 액티브. 하이힐드 나왔습니다. 자, 하이힐드. 근데 미국에서 하이힐드면은 어느 정도예요? 우리의 BBB? 우리 BBB는 전혀 아니고 우리 기준으로 몇 단계 올려드릴게요. 우리 기준으로 A급, 미국에서는 하이힐드로 분류가 돼요. 등급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평가하는 BBB는 옛날에 현대차 BBB였어요. LG전자 BBB였어요. 포스코도 BBB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우량해도 미국 같은 시장에서 높은 신용등급을 받기는 어렵거든요. 그 말인즉슨 미국의 트리플 B 플러스 뭐 이런 친구들은 엄청 우량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예를 들면 100개 있으면 한 개도 아마 안 깨질 정도로 되게 우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미국의 하이힐드를 다 모아가지고 ETF를 만들면 괜찮은 상품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아이시어스라고 하면 블랙록이잖아요. 블랙록에서 만들어 놓은 미국 시장에 있는 하이힐드 채권들을 모아 놓은 ETF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USHY라는 ETF가 있습니다. USHY. 그 하이힐드 투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인기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것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분위기,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에서는 근데 많이 할 거예요, 아마. 그게 지금 이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은 에이스 미국 하이힐드 액티브 H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국 하이힐드니까 미국 하이힐드 시장은 사실 우리나라의 전문가가 그렇게 많이 있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담아놓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담고 오는 그런 ETF일 겁니다. 아마 해지된 걸로 가지고 왔네요. 이것도 비슷한 수익률을 보여주겠죠? 하이힐드 전체 시장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일 테니까요.
그 다음은 KB스타 금융채 액티브. 오, 은행채? 금융채는 은행채와 은행채 아닌 비은행 금융채로 나뉩니다. 은행에서 발행된 거는 그냥 은행채예요. 그거 말고 비은행 금융채는 금융회사들인데 은행이 아닌 곳에서 찍어내는 것들. 캐피탈, 카드사, 증권사 그런 곳에서 찍어내는 것들은 전부 비은행 금융채로 분류가 되는데 그 시장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찍어내는 은행채는 무조건 좋잖아요. 우리 딱 들어도 우리나라 은행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러니까 은행채는 좋아요. 근데 비은행 금융채 중에서도 그 은행의 지주의 계열사인 금융사들이 찍어내는 채권들이 많거든요. 그거 안정성도 높고 신용도도 높은데 수익률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선별하기는 약간 어려워요. 그러니 이런 거는 되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카드채 이런 거 고르기 은근히 어렵잖아요. 왜냐면 카드사라는 게 우리한테 가깝긴 하지만 카드사들의 규모나 건전성은 우리가 알기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게 선별되어 있고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되게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수익률이 좀 낮은데 그 이유는 모르겠네요. 좀 높아지겠죠? 다음은 타이거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 액티브 H. 타이거에서 만드는 건데 미국의 투자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라고 해서 투자 적합한 기업? 네. 그러니까 회사채 중에 하이힐드와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를 딱 나누는 기준 위에 것만 담는 거죠. 아, 하이힐드가 아닌 것들? 네. 그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거를 해지해서 담고 지금 4.64 정도 나오고 있네요. 여기에는 우리가 진짜 들으면 알만한 미국의 진짜 큰 기업들의 채권이 들어있습니다. 엄청 튼튼한 거네요. 네. 미국의 투자 적격이니까. 탄탄 기업이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미국에 있는 ETF를 그대로 담아오는 거라면 우리가 자세히 볼 수는 없을 거고. 한번 열어볼게요. 비슷한 채권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근데 나머지는 월배당이 아닌 거겠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월배당인 것 중에 LQD라고 하는 ETF가 있어요.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등급에 있는 채권들을 모아놓은 LQD라는 게 있거든요. 채권 ETF 중에 전 세계 제일 유명한 거는 BND예요. 본드 같잖아요. BND. 제일 유명한 건데 우리가 채권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좀 편해요. 본드라는 ETF는 채권 시장 다 모아놓은 거라면 여기서 딱 나눠가지고 야 적격 등급에 있는 것만 사. LQD. 하이힐드를 사. 그래야 수익률이 높지. USHY. 다 낯설죠. 좀. 이 중에 BAC, 시스코, FB, HSBC, JP모건 이런 기업들의 채권이 담겨 있는 게 요겁니다. 주식도 우리가 들어봤는데 채권이 담겨 있어요. 오타 났네요. KB스타 25-11 회사채 2A- 이상 액티브 만기 매칭형 ETF 중에서도 월배당 ETF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만매 ETF는 제가 아주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 만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월배당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KB스타에서 만들어가지고요. 2025년 11월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1년 반 안 남았죠. 1년 반 정도 남은 회사채들을 담는데 2A- 이상 등급의 회사채들만 담아요. 왜냐하면 2A- 이상부터 극도로 부도율이 내려갑니다. 극도로 탄탄해진다는 거죠. 이게 아마 과거 한 17년 정도 동안 부도율 0입니다. 그런 것들을 골라 담아놓은 우량한 회사채를 담아놓은 만기 매칭형 ETF인데 월배당을 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거기에 한 4.6 정도로 해가지고 월배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만기도 심지어 정해져 있어가지고 원금도 찾고 싶은데 그때까지는 월배당을 받고 싶다면 수요가 있을 수 있겠죠. KB스타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합성. 요거는 위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네요. DLTW죠.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 이것도 나온 지 좀 됐나 보네요. 낮게 잡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덱스 아이시어스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 액티브. 코덱스 삼성에서 만드는데 아이시어스 블랙록에서 만들어 놓은 ETF들을 가지고 오는 거 있죠. 미국의 투자 등급 회사채 액티브. 일단 잘 봐요. 여기 안에는 LQD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하나만 들어 있는데 그걸 사면 되지라는 생각을 계속 한다면 우리는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국내 상장 주식이잖아요. 얘를 사서 수익이 났을 때의 세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우린 너무 많아요. 절세 계좌? 네. 미국의 LQD 돈 엄청 벌어도 다 가세돼 버리잖아요. 나중에. 공제 조금 해주고. 근데 그게 누구한테는 되게 불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 자산이 진짜 큰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절세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게 만들어진 이유는 이거예요. LQD 사고 싶은데 연금 계좌 사고 싶어요. ISA 사고 싶어요. 만들어주세요. 그것만 담은 거여도 됩니다. 보수 붙여가지고 만들어준 거죠. 밑에는 코덱스 아이시어스 미국 인플레이션 국채 액티브. 인플레이션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물가채를 말하는 거겠죠. 미국의 물가채,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만큼 그 채권 가격이 오르는 팁스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트레저리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 시큐리티라는 것이 있어요. 팁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통 물가채. 물가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물가채에 대한 수요가 많잖아요. 근데 팁스를 살려면 또 미국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팁스만 담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또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수 딱 보니까 비슷하게 나와 있는 거겠죠. 팁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셔도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절세 계좌를 이용해서. 특이한 게 많네요. 이거 다 월배당이네. 에이스 미국 30년 국제 액티브. 바로 알겠죠, 이거는? KB스타 중기 우량채, 여기서 말하는 중기 우량 회사채. 국내 안 적혀 있고 미국 안 적혀 있으면 국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기라고 하는 것은 3년에서 5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우량한 기업들의 회사채를 사는데 3년에서 5년 정도 만기를 보고 사서 담아주겠다라는 겁니다. 3.65인데 요거는 조금 낮게 잡힌 것 같은데 올라가려나 봅니다. 우량채는 그보다 올라가겠죠. 타이거 글로벌 멀티에셋 TIF 액티브. 타이거 글로벌 멀티에셋. 멀티에셋이 뭐죠? 다양한 자산 배분을 한다는 건데 채권에서 다양한 자산 배분을 한다고요? TIF가 뭔데요? 오, 좋은 질문입니다. TIF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 제일 많이 보는 TF. 어디서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연금 준비할 때 많이 삽니다. 연금 준비할 때? 저도 알아요? 들으면 이렇게 할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TDF. 그러면 데이트가 아니고 뭐죠? 자, TIF. 이거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뭐 세트 같은 개념을 보시면 돼요. 자, 타겟 데이트 펀드잖아요. 데이트는 언제죠? 은퇴. TIF는 타겟 인컴 펀드예요. 인컴이 언제 필요하냐? 은퇴 후. 자, TDF는 은퇴 전, TIF는 은퇴 후입니다. 그러면 TIF는 은퇴 후잖아요. 여기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군 중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 내가 매달 인출을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자산들을 전체의 성격을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그런 인컴형 자산들로 싹 바꾼다고 했잖아요. 바꿔놓은 게 TIF입니다. 그럼 얘도 비중이 달라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비중 달라지긴 하지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TDF는 비중 달라지는 게 그냥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은퇴 이후에는 사실 그게 비중 그렇게 많이 달라질 거는 사실 없잖아요. 하지만 은퇴를 기준으로 정말 크게 달라지는 점은 이 안에 들어있는 자산들의 비중 구성이 인컴형 자산으로 싹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컴형 자산들이라는 것은 멀티 에셋이라는 말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멀티 에셋. 인컴형 자산들인데 다양한 걸 담겠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 비슷해요. 배당주 담고 리츠 담고 커버드콜 담고 이렇게 현금 흐름 주는 그 친구들 다 모아서 담겠다. 왜냐? 은퇴 이후에 현금 흐름은 계속 나와야 되는데 특정 자산에 쏠려가지고 빠지는 것은 막아줘야 되니까. 되게 피곤한 거예요, 이거. 예를 들면 배당주 7% 주고 리츠 7% 주면 나누는 게 의미 없잖아요,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근데 나누는 걸 연습하고 제가 시키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먼 훗날에 TIF까지 염두에 두는 그런 전략들인 거죠. 뭐 들은지 보겠습니다. TIF 액티브. HYG가 들어있습니다. HYG는 하일드 채권, USHY보다 아마 더 유명할 텐데 이게 US 하일드라는 뜻이잖아요. 하일드 그레이드겠죠. HYG. 이것도 하일드 ETF입니다. 요거랑 시니어론,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의 ETF, 그 다음에 CB도 있고 이머징 마켓의 채권들도 들어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들어있죠. 근데 다 현금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T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액티브 H. 261. 이제 그냥 알죠? 설명 더 필요 없습니다. 2621이 해지돼 있습니다. 끝났죠? KB스타 25-3 회사채 2A- 이상 액티브. 만매 ETF인데 2025년 3월이니까 1년 안 남았는데 고금리 시기라고 해도 만기가 줄어들수록 수익률은 줄어들고 이거 어쨌든 월 분배, 월 배당 해주고 있습니다. KB스타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자, 이런 것들이 채권을 담고 있는 월 배당을 해주는 ETF들입니다. 진짜 크게 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미국 30년, 미국 30년, 미국 30년, 미국 30년, 그리고 미국 30년, 미국 30년, 미국 30년, 미국 30년. 미국 30년이 한 절반 되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붙어 있는 이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의 정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아예 하이힐드. 미국의 하이힐드 시장을 담고 있는 게 있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금융채를 담거나 중기채를 담거나 만기 매칭 ETF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끝나겠네요. 261도 있어요. 261 하나 있습니다. 261이 아마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월배당 해주는 거는 요겁니다. 에이스에서 만들어준 거 월배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리츠를 담고 있는 월배당 ETF 보겠습니다. 자, 리츠를 담고 있다면 당연히 국내 리츠를 담고 있는 거랑 미국 리츠를 담고 있는 거랑 나눠질 거예요. 국내 리츠는 수익률이 높아요. 미국 리츠는 수익률은 낮지만 종류가 많아요. 역사가 오래됐고 안정적인 면들, 그리고 선택의 폭이 넓다,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되겠죠. 한번 결과 바로 볼게요. 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이랑 K리츠, FN. 자, FN은 지수를 만들어준 FN 가이드, 그 회사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K리츠니까 한국 거 담았다, 끝이에요. R이랑 잘 담았네. 10% 나오네.
K리츠 수익률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얼마 전까지. 지금 이렇게 안 나오겠죠. 리츠 올라갔으니까. 하지만 K리츠는 정말 좋아요. 좋은 게 되게 많아요. 그거 담았더니 이렇게 수익률 나오고 있어요. 자,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요거 똑같아요. K리츠 담는 건데 끝에 인프라 붙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 들어있는 거예요. 어차피 인프라 펀드 우리나라 몇 개 거의 없어요. 상장된 거 맥쿼리밖에 없다고 보면 되니까 맥쿼리 담으려고 이름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맥쿼리 담은 친구 7.32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자, 코덱스 일본 부동산 리츠 해지. 일본 부동산? 일본이 리츠 강국입니다. 그래요? 네. 전 세계에서 리츠 제일 큰 나라가 미국, 일본. 그다음에 일본, 싱가포르, 호주 뭐 이런 쪽이 됩니다. 그 선진국들. 일본은 대표적인 리츠 강국이기 때문에 일본 리츠 담고 있는 ETF인 거죠. 아, 그러면 일본도 미국처럼 부동산들이 거의 다 월세예요? 네, 진짜 많아요. 참고로 일본에는 복덕방이 없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렌트합니다. 도심에서는. 외곽에서는 렌트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집이 너무 싸기 때문에. 조금만 나가면 집이 너무 싸기 때문에 가격 차익이 너무 많이 나서 도심에는 매수를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렌트가 발달한 거고 외곽에는 다르게 발달한 거죠. 우리나라의 먼 미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요거는 한국 거겠죠? 리츠 다 담겨 있고 하나 담으려고 인프라 붙었다 안 보죠? 맥쿼리 담으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제일 유명한가 봐요. 네, 리츠라는 이름이 원래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그 원래부터 컸습니다.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채권 TRKIS. 아까 앞에 아리랑 고배당주, 다음에 아리랑 고배당주 채권 혼합이 있었죠? 요거 똑같은 겁니다.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위에 있잖아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요거 담고 나머지 채권 담는데 채권이 몇 프로냐면 30%. 채권이 30이요? 채권의 30%를 가미해서 TR이 그 TR이에요? 네, 그 TR은 맞고, 근데 봐봐요. 아까는 채권을 60%를 담았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버렸죠. 채권 혼합으로. 근데 채권을 30%만 담았습니다. 이름 바뀌지 않아요. 근데 왜 30%만 담았을까요? 연금? 네. 근데 이 ETF가 아무리 안에 채권 30%라도 IRP 계좌에서 30% 담은 걸 인정해줘요? 네. 아, 그래요? 될 거예요. 이게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상품들을 담을 수 있도록 안전자산 30%를 평가하는 기준이 또 달라요. 저마다. 그럼 이거 그냥 100% 채워도 된다는 소리네요? 네. 채워질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TDF들 중에서도 안전자산이 30%가 안 되는 TDF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100%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비중을 정확히 따지기보다는 그 성격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또 다르단 말이에요. 다음은 KB스타 글로벌 리얼티 인컴입니다. 이거 뭐죠? 리얼티 인컴만 담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안 담기겠죠? 그러면 다른 거 담겨 있을 겁니다. 저렇게 이름 쓰면은 저게 메인인가요? 그쵸? 일단 리얼티 인컴을 거의 메인으로 꽉 채우겠다. 최대한. 얼마만큼 채웠을지 한번 볼게요. 리얼티 인컴이 18%네? 맥쿼리 인프라가 17%인데요? 이거 반전인데. 리얼티 인컴 얼마 없는데요? 줄인 걸 수도 있지. 리밸런싱. 그쵸.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거 벤치마크를 보겠습니다. 벤치마크는 솔렉티브 글로벌 리얼티 인컴 PR 지수입니다. 솔렉티브에서 만들어 놓은 게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 뭐 있냐 한번 보자. 리츠 배웠던 사람들은 알 수 있겠죠. 아메리칸 타워, 뭐 크라운 캐슬, 에키닉스라고 하죠. 프롤로지스 이런 것들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리츠들 많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리얼티 인컴이 별로 들어있지 않은 리얼티 인컴 ETF였습니다.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합성 H. 요거는 타이거에서 만들었는데 미국의 리츠를 담을 건데 미국의 리츠는 너무 크고 많다고 했잖아요. 탑10이라면 되게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MSCI에서 만들어 놓은 미국 리츠 지수 그걸 사서 그대로 담고 미국 거니까 그냥 합성하고 거기에 해치까지 걸어드리겠다라는 게 녹아있는 ETF가 됩니다. 비슷비슷해요. 열어보면. 자, 코덱스 미국 부동산 리츠 H 비슷하겠죠? 이것도 거의 위에 거랑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새로 출시된 게 하나 있는데 아직 그들은 없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결론입니다. 월배당의 여부보다는 내용물이 중요하다. 제가 정말 처음과 끝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63개나 있잖아요. 전략이 진짜 다 달라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 월배당 ETF들 중에서 뭔가를 고른다는 건 너무 불필요한 일입니다. 결국 중요한 거 뭐죠? 뭐가 들어있는 월배당 ETF인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들어있는 게 미국 배당주인 것도 있고 국내 은행 주식인 것도 있고 아니면 만기 매칭형 ETF인 것도 있고 미국의 30년 국채인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뭔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제가 영상 진짜 많이 찍어놨잖아요. 그거 다 보시면서 적어도 내가 어떤 투자를 원하는지를 먼저 공부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 어떤 투자든 월배당 ETF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월배당 ETF가 나온 그 상황, 배경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이끌기 위해서 출시가 된 거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이 쏠렸다는 것은 경쟁이 치열할 가능성이 크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다른 조건은 비슷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왕이면 월배당이 좋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전략이 선택할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그냥 재투자가 되면 배당소득세를 안 내잖아요. 근데 내가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내죠? 참고로 커버드콜의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만큼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월 배당은 내가 실제로 받을 때 과표 별로 안 높아요. 작아요. 그러면 커버드콜에 숨어있는 장점 같은 거이기도 합니다. 배당을 받으면 세부담은 어쨌든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안 나오고 재투자가 되는 게 금액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 월배당 받아서 기분 좋은 거 느끼고 그대로 재투자해야지 라고 한다면 월배당 ETF는 불필요한 행동이 돼요.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많이 모아서 은퇴 후에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이 가장 메인이 될 가능성이 크죠. 또는 SCHD를 특정 계좌에서 모으겠다. 이런 전략일 수 있죠. 뒤에 나옵니다. 자, 3번의 경우에는 ISA 계좌를 잘 활용하자입니다. 왜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을 받게 되면 전부 배당 소득세 또는 보유기간 과세 이런 다양한 세금 부담이 나를 괴롭힐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전부 ISA 계좌에서 이용하게 되면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렇게 깨줄 때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SA 계좌가 이렇게 배당 많이 받는 그런 자산들이랑 궁합이 되게 좋습니다. 4번 연금저축과 IRP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잘 활용하자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슈드를 계속 모으겠다라고 한다면 연금저축이 좋겠죠? 왜냐? 재투자 계속 해줘야 될 거고 받을 때마다 배당소득세 거의 그대로 과세되는 자산들이잖아요. 커버드콜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연금저축이 잘 맞을 거고요. IRP랑 잘 어울린 자산들도 보시다시피 있었죠. 안전자산의 역할을 어느 정도 채워놓은 그런 ETF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심플하게 포트 구성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5번입니다. 진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결론. 많이 모아야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익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수익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나 이런 자산 배분, 금융 투자를 할 때 너무 수익률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부동산을 볼 때 우리가 수익금을 얘기하잖아요. 이 아파트 5억에 사는데 6억 됐네? 수익률은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금액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많이 사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했기 때문이잖아요. 금융투자에서도 그게 너무 중요하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말은 이제 배당 수익률이 13% 나왔어 이야 기뻐하면서 그냥 1,000만 원 들어있는 그런 거를 안 해야 되고 실제로는 1억 원을 모았는데 배당 수익률은 5%밖에 내가 추구를 하지 않았지만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수익금으로 얘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도 커버드콜 붙어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시장을 좀 많이 타고 미래는 그렇게 못 받게 될 만한 것들이 많이 몇 개 보여요. 저런 것들은 연금 형태로 쭉 사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배당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배당주를 많이 모아놓은 ETF라든지 그렇게 주식 만들어 있는 것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 모으는 전략도 가능할 거예요. 그런 것들로 연금저축, IRP 열심히 활용해가지고 많이 모아서 진짜 나중에 월급만큼 월배당이 나오는 때까지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률보다 수익금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63개의 월배당 ETF들을 전부 다 짧게나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짧았어요? 63개가 많아서 그랬지 짧게 넘어간 것들도 있었어요. 최근에 많이 출시가 되면서 살짝 저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좀 느꼈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었습니다. 자, 오늘 소감 어떤가요? 63개 월배당 ETF를 본 소감은요? 근데 이거 알기 전에는 감도 안 왔는데 이렇게 쭉 공부를 한 셈이잖아요. 근데 본인의 투자 성향을 안다 싶으면 이제 한눈에 보이는 거죠. 내가 어떤 걸 선택하면 되겠군 이런 거. 유익했어요. 어떤 종류들이 주로 월배당으로 잘 있더라라고 하는 좀 막연한 기억이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찾아보는 용도로 이 영상을 쓰시면 될 겁니다. 더 나와도 못하겠어요. 60세 80개 된다고 해서 뭐 더 찍을 수 있겠어요? 그 뒤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더 해주시면 충분히 기본은 다 깔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기를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배당 진짜 많이 모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